자, 헌법 조항 간의 유계질서, 서열이죠, 서열. 위아래 유계질서. 이게 왜 이제 등장을 했냐면 그 헌법 70조 대통령 임기 5년이다. 이게 4년으로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중임 금지, 중임 허용. 중임까지 허용. 이거 헌법 개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것 같죠, 느낌상? 그죠? 있을 것 같단 말이죠. 그럼 이건 개정할 수 있는데, 이거, 헌법 41조. 국민들이 선거로 국회의원을 선출한다.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국민이 국회 선출, 선거. 이렇게 됐는데, 이거를 세습한다. 국회의원 세습한다. 이 조항은 개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안 될 것 같죠? 이건 개정할 수 있는데. 왜? 그럼 이거랑 이랑 다른 가치를 가진다. 그렇죠? 헌법 40조랑 70조, 41조랑 70조가 똑같은 가치를 갖는 게 아니라 서열이 있다는 거죠. 이게 뭐 100점 만점에 100이다. 그러면 이건 뭐 한 70점? 뭐 이런 거 같이 수량화 시킨다는 가정하에서 뭐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등가 이론과 대비되는 헌법과 헌법률의 구별론이다. 칼 슈미트라는 사람이 헌법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어떤 헌법조항은 재정권자의 근본적 결단을 담고 있다. 헌법을 제정하는 자의 근본적, 핵심적 결단을 담고 있는 헌법이 있고 부수적 내용을 담고 있는 부차적, 2차적, 세컨더리 성격을 갖고 있는 부차적 결단의 내용을 담고 있는 헌법조항이 있다는 거죠. 이런 거. 5년이냐 4년이냐. 꼭 필연성은 없단 말이죠. 5년이 4년. 미국은 4년이잖아요. 꼭 5년으로 할 필요는 없죠. 그렇죠? 근데 미국도 선거를 하죠. 국회의원들 뭐 전 세계적으로 거의 대부분 아마 조사를 해봐야겠지만 뭐 99%는 아마 선거를 할 거예요. 국회의원들. 그죠? 뭐 거의 인류 역사상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겠죠. 근데 이거를 세습한다? 이건 아마 거의 불가능에 가깝겠죠. 그죠? 그래서 안 돼, 이건. 그럼 이거 간에 서열이 있다는 거죠. 자, 이걸 통해서 이거는 헌법 개정이 가능하냐? 이게 안 된다. 된다. 이게 헌법 개정의 한계죠. 헌법 개정의 한계를 인정하는 대표적 이론이 헌법 조항 간의 유계 질서론. 칼 슈미트는 이것을 헌법, 이건 헌법률이라고 표현하죠. 헌법 또는 절대적 헌법, 이건 헌법률, 상대적 헌법. 제조권의 근본적 결단, 부수적인 내용들. 헌법, 헌법률, 절대적 헌법, 상대적 헌법. 이거는 개정할 수 있지만 헌법률은 이거는 개정할 수 없다. 개정의 한계를 인정하는 거죠. 이거 대립되는 이론이 등가 이론이에요. 법실중지. 그 전에 법실중지자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모든 헌법조항은 똑같은 가치를 가진다 이게야. 70조랑 41조가 등가, 동등한 가치죠. 동등하다, 가치. 동등한 가치다 이게야. 그렇죠? 그럼 이거 개정할 수 있죠? 그럼 이것도 개정할 수 있다. 그렇죠? 이것도 개정 가능하죠? 이것도 개정할 수 있어야지. 같은 가치인데 뭐는 되고 뭐는 안 돼. 그래서 개정의 무한개설이죠. 개정의 무한개설. 헌법 개정의 한계가 없다겠죠. 헌법 개정의 한계가 없다. 뭐가? 등가 이론. 이걸 이렇게 표현하죠. 헌법과 헌법률이 같다. 얘네는 헌법과 헌법률이 다르다. 헌법과 헌법률은 다르다. 이렇게 표현하겠죠? 같지 않다. 또는 이거다. 같지 않다. 같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칼 슈미트라는 헌법학자에서 헌법, 헌법률을 구분하는 이론은 뭐다? 결론적으로 헌법 개정에 한계가 있다. 헌법 개정의 한계를 인정하는 이론으로 이어지겠죠. 자, 무한개설의 대표적 논거가 등가 이론이죠. 그래서 구별이 안 돼. 40조와 41조랑 70조랑 구별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다 개정할 수 있겠죠. 법실중자들이죠. 법실중자들은 이렇게 생각했다. 지금 여기에 대한 얘기입니다. 26페이지. 등가령과 헌법, 헌법률의 구별론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뭐로 이어지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뭐로 이어지냐? 헌법 개정의 한계로 이어진다. 헌법률의 구별론. 칼슈미트의 헌법정은 이계질서론. 등가 이론은 헌법 개정의 무한계술로 이어진다. 뭐는? 등가 이론은. 자, 아래 헌법 29조 2항이죠. 헌법 29조 2항이 군인공무원, 경찰공무원이 전투훈련 등의 과정에서 받은 손해에 대해서 법률이 정하는 보상이 있다라면 따로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라는 조항이죠. 군인이 훈련 도중에 저 다쳤어요. 근데 보니까 총기 장난하다가 어떤 놈이 쏴가지고 다쳤어. 그때 보상을 받아. 국가이용자 애우법이든 하여간 개별법에 따라 보상을 받아. 그럼 따로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이게 역사적으로 상공학 당시에 이게 있었어요. 국가배상법에. 국가배상법 2조 1항의 단서에 지금랑 거의 유사하게 있었어요. 유사하게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대법원이, 상공학 당시 대법원이 이게 위헌 결정을 내렸어요. 여기에 대해서. 그 다음에 상공하고 7차 유신, 7차 개정법 유신 시대 때죠. 이게 아예 헌법 지금 29조 2항으로 등장. 뭐 이때는 29조 2항은 아니었겠지만, 헌법에 이게 들어온 거예요. 뭐가? 지금 29조 2항에. 29조항이 언제 들어왔어요? 7차 개정법이 들어왔다. 군인공무원, 경찰공무원의 보상의 배상 금지 조항 또는 이제 옛날 용어상은 이중 배상 금지 조항이라고도 하는데 뭐 부정확하다는 얘기도 있어요. 하여간 29조 2항에 해당하는 조항이 7차 때 들어온 거예요. 7차. 그럼 지금도 있는 거지. 최신 헌재 판례도 이게 아주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저 얘기를 해요. 29조 2항이 아름답지 않다. 개정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헌법재판소가 헌법 조문에 대해서 개정을 권고한 역사가 두 번 있었어요. 하나가 29조 2항이고 하나가 16조야. 나중에 배워. 두 가지 조항이 헌법적으로 이게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게 옛날 판례지만 여기서는 그런 얘기가 없지만 최근 판례에서는 이런 얘기 했어요. 하여간 왜냐면 이게 법률에 있을 때 위헌이었던 게 헌법으로 들어온 거야. 좀 황당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법률에 있을 때 위헌이었는데 이게 어떻게 이 내용이 거의 같은 내용이 헌법에 들어와. 그래서 하여간 이제 지금까지도 이게 논란이 있는 게 29조 2항이. 그 당시 뭐 상황 당시 이제 박정희 대통령 당시에는 뭐 베트남 좀 보내가지고 말이었죠. 미국한테 돈 좀 받았잖아요. 그래가지고 경제 발전 시키려고 하는데 뭐 베트남전뿐만 아니라 뭐 저 국내에서도 말이겠죠. 군인들 간의 오발 사고부터 시작해서 뭐 하여간 많이 있었겠죠. 베트남전 얼마나 많았겠어요. 사실은 전쟁 때. 뭐 국내에서 또 계속 발생하는 거고 지금도 발생하잖아요. 국가가 배상해 주려고 했더니 이게 어떻게 보면 베트남 전에 군인들 보내가지고 핏값으로 겨우 돈 벌어가지고 국가 뭐죠 중앙학공업 이런 거죠 좀 육성하려고 했더니 이게 힘들어 이것 때문에. 근데 개념 없는 대법관들이 말해 위헌 결정을 내린 거야. 그러니까 이제 박정희 대통령 입장에서는 빡쳤지 시체말. 그러니까 이제 대법관도 그냥 다 사법파동. 사법부 완전히 작살난 거예요. 그 당시 박정희 대통령한테 대법원 위헌 결정하는 바람에. 그러놓고 복수는 계속되는 거죠. 이 들어오는 거겠죠. 이게 헌법에 7차 때 개정할 바에 열 빡쳐 이씨. 야 이거 넣어라. 이거 넣은 거야. 그다음에 법관들 징계로도 파면시킬 수 있어. 지금은 말도 안 되지. 법관 징계로 파면한 거. 헌법 106조상. 법관은 탄핵 결정 근거 이상 형해하지 않고는 파면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법관은 징계로 파면이 안 돼요. 일반 공무원들은 징계로 파면되죠. 그래서 법관은 탄핵 결정 근거 이상 형이 선고되지 아니하는 한 파면은 안 돼요. 뭐 징계로 정직감봉 견책밖에 없어. 근데 이것도 들어와요. 징계로. 그다음에 일반 법관 모두 법관 다 대통령 임명하는 거야. 유일한 역사죠. 서울 고등법원 법관뿐만 아니라 지방법관, 대법관뿐만 아니라 모든 법관을 대통령이 직접 임명했던 유일한 헌법이 7차예요. 사법부에 대해서 이 통제를 하겠다라고 생각했던 거지. 이걸 계기로. 그래가지고 수많은 문제가 있는 헌법 조항들이 들어와요. 이런 것들이 이제 삭제가 되고, 그 다음에 법관도 대통령이 다 임명하는 삭제가 되죠. 지금 대법원장 임명하죠. 일반 법관은 대법원장, 대법관만 제외하고는 일반 법관은 다 대법원장 임명하죠. 이렇게 됐는데 이것만 남아 있는 거야. 이것만. 유신헌법에 들어왔던 여러 가지 통치 조항들의 문제점, 기본권의 문제점이 대부분 제거돼요. 뭐 적부심사도 없었다가 다시 들어오고 뭐 하는데 이거 남아 있어. 아직까지 남아 있어. 아직까지 남아 있어. 그래가지고 이 조항이
그럼 이혼 결정을 내리자 라는 얘기가 있을 법하죠. 그래서 이게 헌법조항 아니에요? 헌법 29조 2항. 근데 이게 헌법 29조 1항에 반한다든지 또는 뭐 저 11조 평등권에 반한다든지 이런 논의가 있을 수는 있죠. 그죠? 예? 이거는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데 왜 안 된다는 얘기냐? 군인 군무원 차별한 거 아니냐? 평등권 침해다. 뭐 그래서 헌법 위반된다는 주장이 있을 법하죠. 근데 이제 문제가 이게 일단은 이제 그 적법성 요건 단계에서 본안 판단, 뭐 행정소송도 마찬가지고 헌법 재판도 마찬가지인데, 일단 이걸 넘어가야지 본안 심리에 들어가요. 여기서 꽝이다. 요건을 못 갖췄다면 각하죠, 각하. 각하 결정이 나와. 그럼 본안 심리를 안 해요. 이혼 여부를 심리 자체를 안 한다겠죠. 응? 안 한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나를 상대로 헌법소원을 청구해요. 황남기가 강의를 못 한다, 이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헌법소원을 청구해. 그럼 헌법재판소가 본안에 들어갈 것 같아요? 내 강의가 공권의 행사인가? 그때 그게 뭐 계약을 뭐 파기하든지 계약을 해지하든지 손해배상이 한번 니네들이 알아서 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헌법소원을 청구할 문제는 아니걸라 이게. 각하 결정이 나면 황남기 강의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뭐 재산권을 침해했다든지 이런 것들은 본안 심리 대상이 안 돼요. 그래서 심리 아예 안 들어가. 헌재 판례에 가보면요, 어마어마하게 이게 사건들이 많아. 쓰잘데없는 헌법소원 청구가 엄청 많아요, 진짜. 응? 응? 맨날 헌법소원 청구한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하루에 뭐 한 개씩. 해가지고 헌법소원 계속 청구한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진짜. 그러면 지정재판부 판례 보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숫자가. 이게 뭐 도대체, 그게 너무 쓸데없는 이제 헌법소원도 많아. 뭐 각하 결정하죠. 본안 심리 안 들어와. 요건이 갖춰져야지 본안 심리에 들어와서 그래 청구인 너희 주장이 옳은지 그런지 한번 살펴볼게, 심리해볼게. 이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일단은 이제 29 2항이 소원의 대상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느냐? 근데 대상 적격성이라고 그러죠. 이것부터 심리를 해야 돼. 그래서 이게 각하가 되면 대상이 안 되면 본안에 안 들어와. 근데 결론적으로 따지면 이게 이렇게 돼버려요. 29조 2항에 대한 헌법소원은 각하야. 가끔 내면 옛날 사시 애들도 내가 내보면 애들이 헷갈려요. 헌법 29조 2항에서 헌재가 합헌 결정했다. 애들이 합헌 결정 맞을 거야. 그렇죠? X요. 합헌 결정은 본안 판단 내용이에요. 본안에 들어와서 네 주장이 옳으냐 그러냐를 심리해 가지고 뭐 헌법소원에서 기각을 하든 뭐 이혼 결정하든 이렇게 나올 수는 있는데, 본안에 안 들어가면 합헌도 아니고 이혼도 아닌 거예요. 헌법 29조 2항은요, 합헌도 아니고 이혼도 아니야. 뭐예요? 그냥 각하야. 심리를 안 했다요. 본안 심리를 안 했다. 이혼 여부를 심리하지 않았다. 이혼 여부를 심리하지 않았다. 최근에 와서 뭐 문제가 좀 있으니까 개정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공고는 한 적은 있었는데, 뭐 구속력 있는 결정은 아니고, 하여간 헌재 결정은 각하예요. 본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대상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지금 여기서 지금 말하는 게 대상이 안 된다. 뭐가? 헌법 29조 2항이. 뭐에? 위헌법는 심판이나 헌법소원의 대상이 안 된다. 위헌법는 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안 된다. 그래서 각하는 내용이죠. 합헌이 없어요. 합헌은 국가배상법 2조 1항의 단서에 대해서 최근 합헌이 있어요. 군인 군무원, 경찰 공무원, 향토예비군 대원 부분, 예비군 대원 부분에 대해서 합헌 결정이 2번 있었죠. 나중에 보면 구상권 행사 금지는 한정인이 하나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배우겠어요. 배우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2번 합헌이 있었고 1번에 한정인이 있었어요. 하여간 이건 있었어요. 본안 판단에 들어가요. 이건 법률이니까. 근데 헌법에 대해서는 각하예요. 헌법에서는 각하죠. 헌법 29조항은 각하고 국가배상법 조항은 본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2번의 합헌과 1번의 한정인 결정이 있었어요. 뒤에 가면 배웁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본안에 안 들어왔기 때문에 합헌도 아니고 이혼도 아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혼이 나온다는 전제가 뭐가 깔리냐면 헌법과 얘가 다르다는 거지, 효력상. 헌법 11조, 29조 1항 효력이 다르죠, 얘랑.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본안에 들어와서 이혼 결정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법률이 이혼이 나온다는 것은 헌법 간의 효력상의 차이를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럼 이것도 얘네 간의 효력상 차이가 있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효력상 차이가 있다라고 하면 얘랑 칼 슈미트 얘기대로 이건 절대적 헌법이다, 이건 상대적 헌법이다, 효력상 차이가 인정된다, 등가가 아니라 효력상 차이가 있다. 그럼 여기 이게 위반되면 이혼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효력상 차이가 있느냐가 여기 핵심 포인트예요. 헌법 조항 간에도 효력상 차이가 있느냐? 각하라겠죠,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없다, 있죠, 없다.
효력상 차이가 없다. 이것과 이것 간에 이념적 논리적 가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효력상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게 여기 위반된다고 해서 위헌 결정에 따라 효력이 상실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어차피 위헌 결정이 불가능하다겠죠. 그 때문에 우리는 본안심이 안 들어가겠다. 그래서 각하 결정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1번 헌법 조항이 위헌 법률 심판의 대상이 되느냐? 안 되지. 왜? 법률이 아니니까. 간단하지 이거는. 그렇잖아요? 법률이 아니잖아. 그렇죠? 법률 효력을 갖는 게 아니라 헌법 효력이잖아. 안 된다. 헌법 손해 대상이 되느냐? 2번 이념적 논리적인 우열관계는 있다. 그렇죠? 인간의 존엄 가치가 헌법의 최고 원리다. 이런 얘기는 대충 들어보셨죠? 헌법 10조 인간의 존엄 가치가 헌법의 최고 원리다. 이념적 논리적으로 우열이 있는 거예요. 헌법 10조가 대빵이야. 헌법 조항 중에 최고 대빵 헌법 10조. 뭐 29조 이하 이런 대빵이 아니야. 11조 훨씬 더 대빵이지. 전 세계적으로 평등권이 없는 나라가 어디 있겠어 헌법 조항이. 근데 이거는 없단 말이야 대부분. 그렇다 따지면 역사적 이념적 측면에서는 이게 좀 떨어져 가치가. 이것도 생각해보세요. 이혼 결정까지 내린 적도 있잖아, 그렇죠? 얼마나 이상한 조항이 이혼 결정까지 있었겠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념적 논리적으로는 이게 뭐 아름답지 않아. 최근 헌재 판례도 개정 좀 해라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념적 논리적으로 떨어져. 이건 이념적 논리적으로 10조, 11조 훌륭하지. 전 세계적으로 인간의 존엄 가치, 평등권, 인류 역사의 발전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념적 논리적인 우열관계는 있다. 그렇지만 물론 이거지 뭐. 그렇지만 그건 아니다. 뭔 아니다? 얘가 여기 위반된다고 해서 효력이 상실할 정도로 효력상의 차등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알겠죠? 그럼 결론이 뭐예요? 그렇죠? 안 되는 거지. 뭐 위헌법률 심판이나 헌법소원이 안 된다. 헌법소원이나 위헌법률 심판에서 법률이 심판 대상이 되는 것의 전제는 뭐예요? 효력상의 차이라고 했어요. 헌법과 법률 간의 효력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혼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것과는 효력상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알겠죠? 없다. 헌법 조항 간에 이념적 논리적인 우열관계는 있을지라도 이건 있어요. 기억하시고. 그래서 효력상의 차등이 없기 때문에 어떤 조항이 다른 조항에 위반된다고 해서 위헌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헌법 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은 있었어요? 없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없었다. 이런 거 옛날에 사시 문제도 있었어요. 헌법재판소는 헌법 수호처 안에서 헌법의 핵심 조항에 반하는 헌법 조항의 효력을 정지할 권한이 있다. 이 효력을 정지할 권한이 있다. 이게 조항. 그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지. 심의도 안 했는데 뭐 본안 심의도 안 했는데 어떻게 효력을 정지하겠어요? 사시에서도 나왔던 얘기. 응? 그런데 이게 이제 독일에서는요. 독일 헌재 판례상은 달라요. 독일 헌재는 제정 당시 헌법 조항이 있고 개정된 조항이 있어요. 제정 당시 헌법이 있고 개정된 헌법 조항이 있어. 그럼 이건 여기에 위반되면 안 돼요. 그럼 이게 위헌법 심판의 대상이나 헌법소원이 가능해요. 독일은 그래서 제정 당시 조항은 안 된다. 개정된 조항은 된다. 이게 독일이에요. 그럼 우리나라 사시에서 뭐라고 나왔냐면 우리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르면 1948년 제정 당시 조항만 위헌법 심판 헌법소원의 대상이 안 된다. 이게 냈어. 애들이 자꾸 질문해. 왜 틀리냐? 제정 당시 조항은 안 되지. 안 되지. 자, 조항만 안 된다고. 조항만. 그럼 개정된 조항은 된다는 얘기는 독일 얘기다. 야, 독일. 딱 봐도. 이건 안 되고 이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건 독일은 독일. 우리나라는 이것도 안 되지만 이것도 안 돼. 뭐가? 헌법 조항은 싹 위헌법 심판 헌법소원의 대상이 아예 안 돼. 그거 틀리지. 제정 당시 조항만 안 된다. 제정 당시 조문만 위헌법 심판 헌법소원의 대상이 안 된다. 만. 그럼 뭐가 걸려? 만이라는 건 개정된 건 된다는 얘기 아니? 그건 독일 얘기야, 독일. 너 독일 뭐 시험 보고 있나? 대한민국 사람 아니야, 너? 대한민국 사람인데 너 왜 그러니? 대한민국 사람이 대한민국에 따라서 답을 해야지. 특별한 뭐 독일 헌재 판례에 따르면 이름 몰라도 그렇지 않아. 난 대한민국 사람이니까 이렇게 답해야지. 제정 당시 조항만 안 된다가 아니라 개정된 조항도 안 되는 거지. 그죠? 이런 문제 다 있었단 말이죠. 제정 당시 조문만 안 된다. X. 헌법 조항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X. 효력 정지가 안 돼. 헌법 조항에 대해서 헌재가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어요? 또 효력 정지 이런 역사가 없다 했죠. 심리를 못한다. 본안 심리를. 그렇기 때문에 효력 정지도 시켜본 적도 없다. 각하 결정한 적은 있다. 본안에 안 들어가고 그냥 안 돼 이건 라고 한 적은 있다. 한 적은 있다. 최근에 와서는
국가배상법 2조 1항의 단서에 대해서 최근에 이혼 심리를 또 최근에 또 했어요. 아까 제가 두 번의 합헌 결정과 한 번의 한정 결정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세 번째에서 이걸 합헌이라고 하면서 했던 말이 예. 이거 아름답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것의 족보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29이항에 나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야 이게 엄청 아름답지 않다 그렇죠? 왜 군인들 말이야 그렇죠? 그냥 보상액수 얼마 안 되걸라 배상액수 훨씬 많지. 보상은 적법일 때고 배상은 위법일 때 단순하게 하면 그러면 우리가 적법한 행위로 인한 손실을 끼쳤을 때와 위법한 행위로 손해를 끼쳤을 때 어느 게 액수가 많겠어요? 적법 위법. 위법일 때지. 그러니까 보상 액수보다 배상 액수가 훨씬 많은 거예요. 근데 꼴랑 보상해주고 배상 안 해주겠다는 얘기걸랑 양심도 없지.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혼이 맞지 상호학 당시 논리로. 근데 상호학보다 지금 우리나라 예산이 얼마나 많이 늘었겠어요. 우리나라 예산 1년에 뭐 500조 넘어갔잖아요, 이제. 예산 어마어마하게 많은 나라죠. 500조 훨씬 넘어갔어요. 이번 추가경 예산도 또 3차까지 하고 말이야. 이런 나라가 상호학 당시엔 돈이 없었기 때문에 야 군인들 군무원들 야, 미안하지만 그냥 좀 약한 보상 받아라. 이거 가지고 저기 뭐 포철도 만들어야 되고 말이야. 저기 뭐 중화공업단지도 만들어야 되고 말이야. 그렇죠? 이래야 되니까 이해 좀 해줘라. 국가 발전에 좀 희생 좀 해줘라.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아마 상호학 당시에. 근데 지금은 무슨 쌍팔년도 아니고 지금 무슨 더 줘야지,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논리에 따르면 이혼이 맞죠. 근데 이혼 결정을 못 내려요. 군인 군무원, 경찰 공무원, 예비군 대원에 대한 기본적인 보상의 배상 금지에 대해서 이혼은 없단 말이죠. 나중에 구상권 행사는 이혼이 하나 있지만, 그게 왜 그러느냐? 애가 걸림돌인 거야. 애 때문에 나온 거 그대로. 조항이 거의 똑같아요. 헌법 조항에 명시하게 임을 받아 나왔기 때문에 합헌이라는 게 현재 판례예요. 옛날 판례도 그렇고 지금도.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옛날에 말 안 했던 것을 최근에 와서 이런 얘기 하는 거야. 좀 개정 좀 하지. 그럼 이거 이혼 결정 내릴 텐데. 이것 때문에 이혼 결정 못 내리고 있어.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최근 판례에서는. 이제 무지 아름답지는 않다는 것은 분명한 거예요. 그렇지만 이혼 결정을 내리지는 못합니다. 무슨 결정이다? 각하 결정이다. 애들 합헌 결정하면 애들 사시 애들이 넘어가. 사시 수험생들도 너무 잘 알아가요. 애들이 어떻게 꼼수도 피할 거 아니야. 우리도 출제자들도. 그래가지고 합헌 결정에 따르면 애들이 지금 있는 거 보니까 합헌 결정한 것 같아. X야, 그렇죠? 합헌 결정은 본안 판단에 해서 나온 주문 형태이기 때문에 X지. 각하 결정이다. 근데 국가유산 2조 1항의 단서는 군인 군무원 예비군 부분에 대해서는 합헌 결정한 것은 맞아요. 법률이니까 심리에 들어갔지 본안 심리. 그리고 여기 명식 위임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합헌 결정이 나왔어요. 자, 그게 이제 26페이지 아래쪽입니다. 효력상의 차등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그랬죠? 자, 우측에 가시면 그래서 이게 칼시미트 이론을 부정했다라고 한번 사실이 나왔어요. 우측에 헌법률을 구별하는 칼시미트 이론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냐? 부정적 입장이다. 왜? 어떤 조항이 상위 규모로서 헌법 제정 규모이고 어떤 조항이 하위 규모로서 헌법 개정 규모인지를 구별하는 것이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아까 이거 기억나죠? 헌법률 칼시미트 이 사람은 구별했잖아, 그죠? 구별했죠? 아까 41조 70조 얘기했잖아요, 그죠? 구별했잖아요, 이 사람은. 근데 이 사람은 구별했지만 헌재는 구별하지 않고 있죠. 그래서 부정적 입장을 가지고 있다. 근데 이것도 논문 쓸 얘기야. 이거 이 판례에서 얘기했지만 헌재가 옛날에 뭐 생명권이 우위다 이런 얘기도 한 적도 있어. 흡연금지 사건에서 공중시설 흡연금지 사건에서 혐연자 담배연기 싫어하는 우리 같은 사람, 담배 안 피는 사람 있죠? 혐연자, 담배연기를 혐오한다. 혐연자. 헌재가 쓴 용어예요. 혐연자라는 용어 무슨 얘기? 다른 말 쓰지. 비흡연자라고 하던지 하지. 혐연자가 뭐냐? 혐연자. 혐오한다 연기를. 진짜 내가 쓴 용어 아닙니다. 혐연권이라고 했어요. 혐연권. 혐연권이 흡연권보다 우선적이다. 왜? 혐연권은 생명권의 기초를 듣기 때문에 헌법적으로 우월한 가치다. 이렇게 말한 적도 있어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헌재 판례가 엄청 많기 때문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저런 얘기도 하고 막 근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건 논문을 해결할 문제예요. 객관식은 근데 우리 논문을 못 써요. 답만 체크하는 거예요. 치사하지. 그래서 이런 얘기 나왔다. 이쪽 판례 나온 것 같아. 그러면 그래.
구별하고 있지 않아. 그래. 응? 또 막 흡연 얘기가 나온 것 같아. 혐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 뭐 혐연권 뭐죠 하면서 오히려 인정했다. 이게 모순되지 않느냐? 모순되는 거예요. 근데 객관식은 모순이 많다. 완벽하지 않다는 거예요. 응? 어쩔 수 없는 한계. 객관식을 출제하는데 그 한계성이 있다는 거죠. 여기서는 하여간 29지장 사건에서는 헌법정 간의 우열관계 인정했어요? 안 했다. 상위권 하위권을 구별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다. 안 했다. 근데 다른 판례에서는 구별한 적이 있느냐? 그런 적도 사실은 있다. 그런 적도 사실은 있다. 응? 응? 있다, 그렇죠? 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심심한데? 응? 심심할 때 뭐. 자, 293페이지. 293페이지. 제일 위에 보시면 그 혐연권, 흡연권 얘기 나오죠? 뭐라고 했어요? 혐연권이 상해기본권이라는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흡연권이 왜 그러냐에 대해서 저 생명권과 연결돼 있다 이런 얘기를 하죠. 생명권이 그러니까 헌법적으로 상해기본권이다. 뭐보다? 사생활의 자유보다. 응? 담배 흡연하는 건 사생활의 자유일 거 아니에요? 담배 피는 사람. 흡연자들은 사생활의 자유, 행복주권이야. 담배 피는 이유가 사생활을 위해서. 사생활 자유 아니야. 내가 피던 말도. 나 행복을 위해서. 사생활을 위해서. 흡연자는 네 세상을 나는 생명권이야. 나 간접염자 사망하면 어떻게 할 거야? 라는데 그래서 혐연권은 그래서 생명권과 관련이 있는데 혐연권이 상위기본권이라는 헌법 조항 간에 위아래가 있다는 거지. 그렇잖아요? 이런 판례도 있고 이런 판례도 있고. 그래서 이제 눈치를 잘 보고 답을 해야 돼. 이거 헌법 29조 2항에 대한 얘기네. 그러면 헌법 조항 간의 우열관계를 인정하지는 않았다. 근데 저기 혐연권이가 우열관계를 인정한 거지. 상해기본권이라는 단어를 썼잖아. 내가 한 말도 아니고. 응? 그 다음에 다시 들어오시면 3번 재정권과 개정권의 구별론 칼슈미트론이 헌법 개정의 한계론 아까 칼슈미트론. 그래 칼슈미트라는 사람이 헌법과 헌법률을 구별해서 어떻게 했어요? 결론이 뭐였죠? 헌법률을 구별해서 아까 뭐였어? 개정의 한계를 인정했던 거죠. 41조에. 그죠? 그 얘기야. 그걸 이론적으로 인정하는 학자들이 많겠죠. 대부분 헌법학자들이 헌법 제정 권력과 개정 권력을 구분하고 헌법 개정의 한계를 인정합니다. 꼭 배우겠지만 인정해요. 통솔이야. 그걸 인정하더라도 헌법 조항이 위헌심사의 대상이 된다는 논거로 원용할 수 동그라미 없다겠죠. 없다. 응? 없다. 논거로 원용할 수가 없다. 응? 헌법 제정 권력과 개정 권력이 구별되고 헌법을 구별되고 헌법 개정의 한계가 있으니까 그렇죠? 이거는 개정할 수 있지만 이건 개정할 수 없다라는 것은 이거 우열적 가치는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럼 이게 여기에 반한다라면 위헌심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29조항과 헌법 11조 간에 있어서 이거는 개정할 수 없지만 11조? 그래서 개정할 수 없죠. 평등은 역사 발전 과정의 핵심적 조항 중에 하나죠. 그렇잖아요. 인류 역사의 발전이 평등이야. 그죠? 근데 이거 29조항은 그렇지는 않아. 여기 반해. 그러면 이게 위헌심사의 논거로 운영되시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개정할 수 없지만 이건 개정할 수 있다. 개정할 수 있겠죠, 이거 분명히. 이건 개정할 수 없다고 봐야 돼. 남녀차별이나 뭐 인종차별을 가면 되겠어요, 헌법이? 큰일 나지, 그지? 그래서 개정할 수 없겠죠? 이건 개정할 수 있겠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반하면 위헌 아니냐? 이렇게 논거로 운영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이 있을 법하죠. 근데 그걸 부정하는 거예요. 왜 부정하느냐? 이게 난 설명 안 하고 있는 거지, 스스로. 현재 스스로는 설명을 정확히 안 해.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설명하고 있지는 않아. 이게 다야, 그냥. 현재 판례 보고 다 하니까 뭐. 하여간 헌법 제정 권력과 개정 권력의 구별론. 헌법 개정의 한계로는 헌법 조항이 위헌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논거로 원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게 현재 판례예요. 뭐 논문을 쓴다든지 우리가 뭐 주관식 쓴다라면 뭐 있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는 거지. 현재는 부정하지만 논리적으로 맞다. 원용할 수 있다. 뭐 그건 주관식에서는 가능할지 몰라도 객관식에서는 안 된다. 객관식은 답이 정해져 있는 거야. 우리 마음대로 답하는 게 아니에요. 응? 이거 뭐 옳은 것 같다고 답하는 게 아니야. 내 입장은 큰일 나. 그렇죠? 객관식 내 입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헌재 판례가 법조문이 이게 중요한 거야. 주관식은 내 입장이 중요한 거지. 다만 논리적으로 그걸 서술할 수 있느냐만 문제가 되는 거죠. 주관식은. 근데 객관식이라는 것은 답이 정해져 있는 거야. 답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응? 답이 판례상, 법령상.
그죠?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뭐 이게 잘못된 사람들이 어떤 거냐면 이게 요새 이게 판례 문구를 길게 써요. 출제자들이. 그러면서 틀리게 낼 때 뭘 넣냐면 반대 의견을 넣어요. 나도 그래요. 출제자를 다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이 문구가 도대체 어디서 온 거야 도대체. 그러면요 반대 의견이야. 반대 의견에 가 있어. 가끔가다 청구인의 의견. 청구인의 의견까지 냈네. 아이씨. 현재 이제 법정 의견을 이게 바꿔서 틀어서 내는 방법이 또 있고, 하나는 법정이 이다를 아니다로 내는 방식이 있죠. 뭐죠? 치매이다인데 치매가 아니다 이렇게 되면 간단한 거야. 근데 이건 너무 식상하고 재미가 없어요. 다 맞죠. 그랬더니 어떻게 돼? 반대 의견의 논리를 쓰면 반대 의견의 논리가 탄탄해요. 왜? 아니 재판관 9명이 있는데 한 8명이 뭐 이게 합헌이래. 황락이 혼자 위원이래. 그럼 쫄리잖아. 그럼 웬만한 자신 가져서 우리 그렇잖아. 다 짜장면이래 8명이. 짜장면 나 혼자 짬뽕 보고 싶어. 아이씨. 그런 것도 말하기 힘들잖아. 우리 솔직히 우리나라 분위기상 다 짜장면이래. 아이씨 나만 짬뽕. 아이씨. 나도 짜장. 속으로 짬뽕 먹고 싶은데 속풀이 해야 되는데 어제 술 한잔 해가지고. 근데 재판관끼리 안 그러게 사랑하는데 8명이 다 펀이라 나 혼자 위원이라면 쫄리지.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결정문 쓸 때 아주 잘 써요. 그렇잖아. 막 별생각 다 해보고 막 책도 찾아보고 연구도 하고 막 그래가지고 저 논리를 그렇게 딱 만들어서 되게 논리적으로 정합적이야. 논리적 정합성이 되게 탁월해. 반대기 내보면 그걸 딱 내면 수험생들이요 매우 옳은 지문이 걸라. 논리적으로 이거 느끼 이게 잘못하면 이게 논리적으로 맞다라고 해서 이게 0이라고 생각하면 그게 X야. 그냥 반대 의견이야. 이게 잘못하면 이게 언어 이해로 푼다니까 문제를.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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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문학 논술을 풀어. 비문하고 풀어 애들이 문제를. 내가 이거 왜 틀렸냐 그러면 이거 논리적으로 맞는 얘기다. 네 말이 맞다. 그렇지. 이게 주관식에서 그렇게 주관식에서. 객관식은 그냥 답이 정해져 있다. 옛날에 그 있잖아 무슨 여자애들 막 외국 여자애들 나와가지고 하는 그 뭐였죠? 해야지 답정령어 있었잖아. 옛날에 그거 있었잖아 유행어. 보통 안 좋은 용어로 쓰죠. 답정령이라는 게. 이거 답이 정해진 뭐야 이것도. 답이 이미 정해진 거야. 객관식은. 주관식은 열린 거고. 주관식은 열려 있는 거예요. 내 의견이 중요한 건데 객관식은 이미 답이 정해져 있는 거야. 이게 X에 그냥 반대견이잖아. 근데 잘못하면 수험생들이요. 내가 보면 왜 틀리나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말도 해보고 그러면은 이게 비문학으로 풀어요. 이게. 논리적으로 매우 정합적인데 다음 중 아래 문장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일치하는 것은 모르고 논리적으로 타당한 것을 찾아봐라. 그럼 그걸 풀어. 그거 아니야. 리트라든지 피셋은 맞아요. 리트나 피셋은 논리적 정합성만 요구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 문장 안에서 이게 논리적 정합적이면 반대견을 여기 썼다 이게. 그럼 반대견 이게 결론이야. 그럼 이게 논리적인 전제가 돼. 그럼 맞는 거야. 논리적 전제니까. 이걸 기준으로 답을 하라는 얘기구나. 그죠? 이걸 기준으로 답하라는 거니까 여기 논리적 전제가 이게 딱 맞다 그러면 이게 여기 되는 거죠. 근데 그건 언어 이해 쪽은 맞는 얘기인데 헌법 시간에서는 아니다 이게. 판례가 답이 정해져 있다. 미안한 얘기지. 객관식은. 주관식은 아니야. 답이 정해진 건 아니니까. 그래서 그렇게 풀면 큰일 납니다. 나중에 제가 주의도 몇 번 더 드리겠지만 그건 문제를 풀어봐야 알아. 그러면 거의 다 속는다 애들이. 제일 처음에 거의 다 속아요. 똑똑한 수험생들도 읽어보면 매우 맞는 얘기 같아. 왜? 반대 의견 쓴 재판관이 바보가 아니 매우 똑똑한 사람들이고 자기가 아까도 말씀드린 반대 의견을 전개하려면 쫄려요. 그 때문에 정확하게 써주려고 노력을 엄청 하고 공부를 한 다음에 쓴다고. 그렇기 때문에 매우 문장도 좋고 말이야. 내가 보면 탁월해. 그런데 넘어가면 이제 안 된다. 출제자들이 근데 그걸 가지고 내 요새 많다. 내가 추적을 해보면 이거 어디서 나올까? 난 족보를 다 찾아봐요. 문제 족보를. 도대체 이 문구를 어디서 따왔을까? 그게 나도 해설 달기 힘들어. 왜? 아니, 내가 머릿속으로 내가 달라면 쉬워요. 그까지 내가 머릿속에 있는 건데 해설 달면 돼. 근데 이게 족보를 다 찾으려면 이게 머리야. 오래 걸려. 하나하나 해설 달라면 이게 도대체 어디에서 문구가 왔을까? 이게 찾아봐야 돼. 문구가. 반대견 가졌었구나. 그냥 반대견 문구 그냥 따온 거야.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 딱 해가지고. 어떨 때는 반대견이 없는 이건 도대체 어디서 낸 거야? 청구인의 주장이야. 미쳐버리겠어. 청구인은 뭐라고 정하겠어요? 위헌이라고 정하는데 헌재는 기각을 하든지 합헌이야. 그럼 이게 둘이 안 맞을 거 아니? 청구인의 논리네 이게. 가끔 그런 것도 있더라고. 내가 찾아보면 드물어요. 근데 대부분은 반대견 가졌네.
틀게 낼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논리적인 정합성만 가지고 풀려면 안 돼. 객관식은 답이 정해져 있을 수가 있다는 거야. 응? 응? 나중에 그거 조심하셔야 돼. 문제 풀 때요. 예? 그래서 그런 판례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모의고사 이런 거 풀다 보면 이제 느낌이 와. 좀 많이 문제를 많이 다뤄봐야 돼. 응? 헌법 해석, 해석의 의, 헌법 해석. 지금 시계 잘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부터 11시네. 아 맞구나. 잘 가고 있어. 응? 헌법, 응? 헌법 해석. 자 그러면 자. 등가 이르는 헌법 조항 간에 동등한 가치를 가진다는 것이고 결국은 개정의 무한개설이 법 실중주의라는 저 학파에서 주장된 거예요. 응? 그 유명한 게오르크 엘리네크라든지 한스 켈젠이라든지 응? 응? 19세기 20세기 초반에 독일 학자들에서 인정된 켈젠 그 유명한 한스 켈젠이라는 유명한 법 철학자 있죠? 게오르크 엘리네크 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런 주장이 제기됐던 겁니다. 제기됐던 거고 그와 대비되는 것은 결단주의 학파라고 하는 칼 슈미트라는 유명한 법 철학자죠. 칼 슈미트. 그래서 나치 시대의 개간신이다 뭐 이런 평가를 받아요. 이 사람이. 개간신이다 이런 소리죠. 이게 이제 히틀러가 좋아했다 이겠죠. 나치들이 딱 맞는 사상을 가졌다 뭐 이런 결단주의 사상이에요. 말 필요는 없지만 옛날에는 뭐 사시에서 이게 많이 냈는데 이 사람들 법 철학을 요새는 잘 안 내니까 뭐 너무 깊게 들어갈 필요는 없고 그렇죠. 하여간 칼 슈미트라는 사람은 헌법 조항 간의 서열 유결실을 인정하고 낮은 서열을 가지고 있는 상대적 헌법 헌법률은 개정할 수 있지만 상위 서열을 가지는 절대적 헌법 헌법 제정권자의 근본적 결단의 산물은 개정할 수 없다. 개정의 한계설이죠. 헌법 29조 2항과 관련해서 국가배상법 2조 1항의 단서에 있었을 당시에 상공학 당시에 대법원이 위헌 결정했죠. 우리나라 법원이 위헌법리 심판권을 가졌던 게 상공헌법이에요. 5차, 6차. 아까 왜 대법원이 위헌 결정했다고 했어요? 법률에 대해서. 위헌법리 심판권을 우리나라 법원이 가지고 있었던 헌법이 5차, 6차. 상공학 시대는 유일하게 그때 상공학 헌법 당시에는 그랬어요. 나머지 시대는 아니고. 하여간 위헌 결정했었어요. 그래서 7차 때 29조 2항에 해당하는 조항이 들어와요. 연정도 많이 물어보죠. 연정도 많이 물어봅니다. 7차 때 들어온 겁니다. 지금 현재 29조 2항이. 29조 2항 위헌 심사의 대상이 되느냐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결론은 각하야. 본안에 안 들어갔다는 거죠. 근데 왜 각하냐? 일단은 위헌법률 심판할 때 법률적 효력을 갖는 게 아니라 헌법적 효력을 가져. 그래서 안 돼. 그 다음에 위헌법률 심판 헌법소원의 전제는 법률과 헌법 간의 효력상의 차이를 전제로 하는데 헌법 조항 간에 이런 게 가능한가냐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부정적이다. 그래서 헌법 조항 간의 이념적 논리적 우열관계는 있다. 헌법 조항 간의 효력상의 차등은 없다. 어떤 조항이 헌법 상위금으로 재정규범이고 어떤 조항은 개정규범을 구별할 수 없다. 없다. 라고 했죠. 그 다음에 헌법 제정 권력과 개정 권력의 구별로 헌법 개정 한계로는 헌법조항 위헌심사의 논거를 온용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라는 게 판례 내용이었죠. 결론적으로 각하를 하게 되죠. 그래서 헌재가 헌법조항에 대해서는 헌법조항에 대해 효력을 정지한 적도 없고 효력을 정지한 적도 없고 위헌 결정한 적도 없고 합헌 결정한 적도 없다. 각하 결정한 적은 있다. 헌법조항에 대해서 헌법조항에 대해서 다만 최근에 와서 국가배상법 2조 1항의 단서에 대한 심리 과정에서 헌법 29조 2항이 여러 헌법정과 충돌하기 때문에 개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권고적 의사를 표현한 적은 있어요. 있다. 다음에 헌법 해석, 해석의 의. 헌법적 의미를 밝히는 작용이죠. 근데 헌법 해석이라는 게 물론 뭐 헌법재판에서 많이 하겠죠. 헌법에 위반되느냐, 법률. 헌법을 해석한 다음에 이게 위헌인지 여부를 심리하겠죠.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많이 하겠죠. 헌법소송 과정에서 많이 하겠습니다. 헌재가 표현의 자유가 뭐냐? 해석할 거 21조 언론의 자유라는 게 도대체 뭐냐? 할 거 이게 다 해석이야. 해석을 하겠죠. 그렇지만 헌법소송 과정만이 아니라 법률을 만들 때도 헌법을 해석한 다음에 법률을 만들어야 돼. 법원도 재판할 때 처분이 위법 여부를 심리할 때 이 법률도 해석해야 돼. 법률을 또 해석하려면 헌법에 맞춰서 법률을 해석해야 돼. 왜?
이 최고법이기 때문에 법률을 헌법에 부합되도록 해석한 다음에 법률을 적용해 재판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헌법 해석은 헌재만 독점하는 건 아니다. 헌재가 독점하는 건 아니고 헌법 소송 과정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입법 작용에서도 일반 사법 작용에서도 이루어지긴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걸 전제로 해서 보시고 특성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헌법은 흠결이 많다. 미완성적이다. 그래서 해석의 여지가 넓다. 그 다음에 정치 해석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물리적입니다. 라는 거죠. 아래 헌법 해석에 대한 얘기들이죠. 해석 헌법 적용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헌법 정책 불안과 사회 혼란을 막는 가치관을 형성적으로 헌법을 해석하자. 되겠습니다. 국어 문제죠. 뭐 아름다운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뭐 그냥 이해할 필요도 없고 암기할 필요도 없고 그냥 읽고 지나가는 거지. 뭐 당연한 거지. 뭐 그러면 뭐 헌법 해석할 때 사회적 혼란을 증폭시킨 대로 헌법을 해석해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어요. 지금 장난하는 거야 지금. 옳게는 나온다 이겠지. 이런 것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부를 해도 안 해도 되는 것들이야. 이런 것들은. 이렇게 안 걸린다 이겠지 이렇게. 결국 시험장에서 한 뭐 20문제에서 뭐 사람마다 좀 틀리겠지만 보통 한 대여섯 문제가 이렇게 걸리는 거야 이게 두 개로. 이건 정답이 아니고 처음부터. 근데 여기에 해당하는 것들은 굳이 시간을 너무 많이 쓸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당연하지만 너무 많은 시간을 쓸 필요가 없어요. 너무 진지하게 하지 마라. 그냥 읽고 그냥 지나가라. 지나가라죠. 뒷것도 마찬가지야. 솔직히 뭐 좋은 얘기지 뭐죠? 헌법정 안에 통일성을 갖추도록 해석하자. 헌법정 안에 서로 조화를 갖추도록 해석하자. 뭐 아름다운 얘기지 뭐. 모순대로 해석하자. 헌법조항 간에 양립할 수 없을 정도로 헌법을 해석하자. 이런 사이코가 있겠어요.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근데 이거 많이 내죠. 판례. 헌법 재판할 당시에 조항을 가지고 심리한다. 이거 많이 출제하죠. 자, 무슨 얘기냐면 유신 헌법이 있었죠. 72년에서 이제 80년 사이에 72년에서 80년 사이에 있었단 말이죠. 유신 헌법. 유신 헌법이 있었죠. 7차 개정법. 근데 이때 그 유명한 긴급 조치가 있었어요. 1호, 2호 뭐에서 쭉 나오죠. 긴급 조치. 그래서 이제 긴급 조치에 대한 이제 심리에 들어가게 되는데 최근에 와서 심리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게 심판 대상, 이게 심사 기준이 이거냐 아니면 현행헌법이냐. 현행헌법이냐의 문제죠. 나중에 이제 정확하게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심판 대상이 되느냐는 현행헌법을 기준합니다. 현행헌법을 기준한다라는 것이 대법원과 헌재의 기본적 입장이에요. 둘이 똑같아요. 이걸 수험생도 헷갈려 하더라고. 이게 심판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대법원과 헌재가 다 현행헌법을 기준한다. 근데 심사 기준, 심사 관점. 기준의 경우는 여기는 유신헌법도 얘기를 해요. 현행헌법도 얘기하고 현행헌법도 얘기를 하죠. 조항을 다 나열해요. 근데 헌재는 이게 안 된다고 명확하게 얘기를 해요. 이런 심사 관점을 말하는 거예요. 어느 조항에 반해서 유언이냐. 어느 조항에 반해서 유언이냐는 유신헌법 조항 있을 거 아니에요? 표현의 자유. 예를 들면 긴급조치 1호가 표현의 자유 침해 걸라. 헌법 개정에 대해서 논의 금지. 헌법 개정하자 조항하면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런 내용이 핵심이었어요. 헌법 개정합시다. 그럼 징역 15년까지 가능해. 그러면 이거 표현의 자유 침해 아니냐? 침해죠. 지금 하면. 그러면 이거 헌법은 지금 21조인데 유신헌법은 21조가 아니었을 거 아니? 뭐 17조라든 예를 들면 안 찾아봤어요. 하여간 뭐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대법원 판례 보면요. 유신헌법 조항도 얘기를 해요. 유신헌법의 몇 조 몇 항의 표현의 자유 침해다. 근데 현재는 이런 게 안 해. 헌법 21조 침해지. 현행헌법. 유신헌법 조항은 거론도 안 해. 근데 이거는 같아요. 심판 대상이 되는지. 뭐가? 긴급조치가. 긴급조치가 심판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는 현행헌법이, 유신헌법이 아니라. 이건 같아요. 이건 같아요. 왜 그러냐면 유신헌법 53조 사항에 나중에 또 합니다. 또 중요한 거라서 계속 하니까 그냥 또 듣고 또 들으면 돼. 여기 53조 사항이 뭐라고 돼 있냐면 긴급조치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못 박혀 있어. 그래서 유신헌법이는 박정희 대통령 헌법이야. 박정희를 위한 헌법이란 말이지. 박정희 헌법이지 사실상. 그러니까 자기 유리한 건 다 나눴어 자기가. 그렇죠? 물론 이제 똘마니 김기춘부터 시작해서 이런 똘마니들이 다 똑똑하다 보니까 다 맞게끔 해줬겠지만 하여간
개인을 위한 헌법이야. 이게는 이제 유신헌법이라는 것은 내가 봐도 박통을 개인을 위한 헌법 완전히. 그 긴급조치 아니 뭐 헌법 개정하자고 해서 무슨 징역 15년이냐 웃긴 얘기지. 아니 국민들이 헌법 개정권자인데 헌법 개정권자 그런 얘기도 못하나? 헌법 개정을 국민들이 해야 되는데 헌법 개정합시다 이렇게 말하면 징역 15년이야.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긴급 1호가. 그래놓고 뭐라고 했냐면 53사항에는 이 긴급조치는 아예 사법심사 자체가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긴급조치가 사법심사 대상이 안 된다는 건 유신헌법에 50밖에 있기 때문에 이 심판 대상의 여부, 뭐가 긴급조치가 심판 대상이 되느냐 자체 얘기죠. 적법성 요건 단계에서. 아까 말씀드린 적법 본안전 판단 적법성 요건 단계에서 일단 심판 대상이 돼야지 본안에 들어와. 심판 대상이 되느냐의 문제는 유신헌법을 규정하면 골 때린단 말이야. 안 되는 거지 뭐. 53조 사항에 따라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대법원도 뭐라고 하냐면 유신헌법이 아니라 현행헌법을 규정한다. 현행헌법에서는 뭐가 안 된다는 조항이 없걸요. 헌법 조항이. 뭐는 사법심사가 안 된다는 조항이 헌법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어. 현행헌법. 그래서 현행헌법을 기준으로 한다라는 것은 공통이야. 대법원 헌재 공통이에요. 이거는. 근데 어디서 갈라지느냐? 심사 기준. 근데 사실은 대법원은 심사 기준이 도대체 뭐냐에 대해서 왜 그러냐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해요. 판례 전문을 다 읽어봐도. 근데 이건 있어. 유신헌법 몇 조라는 게 써져 있어. 판례를 읽어보면 유신헌법 표현의 자유 조항 17조 예를 들면 17조 현행헌법 21조 다 들어. 실제 찾아보면. 근데 헌재는 명확하게 얘기해. 심사 관점은 이 긴급 조치가 나왔을 때 유신헌법이 아니라 현행헌법을 기준한다. 현행헌법을 기준한다고 명확하게 해요. 헌법이 계속 변하다 보니까 현행헌법을 기준하는 게 맞죠. 국민의 의식이 바뀌었단 말이죠. 국민의 의식이 유신 시대와 현행 시대가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은 현행헌법에 따라 하는 게 맞다. 근데 우리가 행정법 배우면 처분시법이라는 걸 배운단 말이죠. A법률이 세율이 30인데 60이라고 하자면 60인데 그럼 과세편이 1억에서 6천만 원 과세했어. 처분시 오늘 처분시에는 세율이 60이었어. 과세편이 1억이었어. 6천만 원이 맞지. 근데 내년에 개정이 돼. 21년에 개정이 돼서 세율이 30으로 바뀌어요. 이게 A 플러스 법으로 바뀌어. 그러면 이게 6천만 원 과세처분에 대한 소를 제기하면 여기에 따르면 이 법이지. 3천이지. 여기에 따르면 저 법이지. 근데 행정법에서 대법원 판례가 계속했던 것이 뭐예요? 처분시법이란 말이지. 그래서 처분시법을 기준한다. 그래서 처분시법이 60%면 세율이 이게 적법이다. 그래서 법이 개정된 것은 고려하지 않는다. 행정법 나중에 배우다 보면 계속 시험에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지. 처분시법을 기준하기 때문에 처분 이후의 법의 개정, 사실의 변경은 고려 대상이 되지 않는다. 계속 얘기하죠. 처분시법이라면 이거 처분시는 언제? 유신시대지. 유신헌법을 기준해야 돼. 이런 논리들. 그건 대법원이 얘기를 안 해. 그럼 둘 다를 들었어. 근데 헌재는 명확하게 처분시법에 해당하는 행위시법 또는 처분시법이 아니라 재판시법이다. 헌재가 재판할 당시 규범이 현행헌법을 기준하겠다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하죠. 이런 거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헌재는 어느 법을 기준한다? 긴급조치가 발동됐을 때의 당시법, 행위시법 또는 처분시법을 기준한다. X. 헌재는 재판 당시 현행헌법을 기준한다. 근데 이제 어렵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걸 내는 거야. 대법원은 긴급조치의 유연 여부와 관련돼서 재판 당시 법을 기준한다. 현행헌법을 기준한다. 그럼 수험생들이 뭐로 푸냐면 이거로 풀 수도 있고 이거로 풀 수도 있어요. 그래 맞아. 나왔구나. 긴급조치 그거 사법심사 대상이 되느냐는 현행헌법을 기준한다고 그랬어. 그렇기 때문에 0이야. 재판시법이 기준이고 처분시법이 해당하지는 않아. 아니야. 그건 헌재가 한 얘기야.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그런 거야 되는 거예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근데 기출문제를 다 냈단 말이에요. 원체 중요한 내용일 거 아닙니까? 딱 봐도 우리나라 역사에서 엄청 중요한 내용이다 보니까 이제 내 거 다 냈어. 출제자들이 기출문제 보면 다 분석이 돼가지고 다 나왔어. 알겠지만 내가 했지만 낯선 선지를 내야 한단 말이야. 변별력 때문에. 낯선 선지가 어디서 나온다고요? 아예 딴 동네? 아니야, 옆 동네에서 나와요. 같은 동네인데 약간 소홀했던 동네. 헌재 대법원의 공통점, 차이점이란 공통점이죠? 긴급조치가 심판상이 되느냐 여부는 공통점이죠? 그 다음에 심사 기준은 차이가 있는 거예요. 디테일한 차이가. 그렇기 때문에 이게 헌재 입장이다. 이게
그건 맞겠지만 대법원 입장이다 그럼 X가 돼버려요. 대법원은 둘 다 얘기를 다 했으니까. 그래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 봐봐. 제가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제 제일 처음에 이제 출제를 할 때 기출문을 낼 때 제일 중요한 걸 출제를 해요. 법이 개정되거나 새로운 판례 나오면. 근데 이제 기출이 나왔잖아요, 다. 그럼 다 맞춰. 변별력이 없어져 이제. 처음에는 변별력이 있지. 처음 시험 보는 애는 변별력이 있는데 처음 수험생들한테는 이제 기출문제 집에 다 있단 말이야. 어느 책이든 다 있고. 그러면 공부하는 사람들이 바보에 다 똑똑한 사람들이지. 똑똑한 사람들이니까 기출문제 그대로 나오면 그냥 안 틀려. 그럼 막 컷이 96으로 올라가. 그럼 안 될 거 아니? 근데 이게 안 중요하냐? 어마어마하게 중요하걸로. 그럼 몰래 커. 뭐 재판의 전제성도 되는 거고 이제는 다 들어가지. 재판의 전제성도 아주 심각해요. 기출이 나온 것만이 다가 아니야. 내가 분석을 해보면 훨씬 더 심각하다. 기출에 지금 나온 재판의 전제성 이와 관련된 뿐만 아니라 제가 읽어보면 야, 이런 게 진짜 쟁점이 됐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 그런데 이런 것들은 논문감이란 말이지. 긴급조치가 나왔다 그러면 논문이 지금 몇 개나 나왔겠어 우리나라에서. 내 생각에 헌법학자들 뭐죠? 상당수가 논문을 다 써. 신문에 기고라도 해. 허영 교수님도 기고했더라고 내가 보니까 긴급조치에 대해서. 허영 선생님 이거 얘기를 해요. 허영 선생님이. 이 얘기를 해. 우리가 대빵 선생 중에 한 명인 양반이 이걸 비교해서 설명을 하더라고. 내가 뭐 깜짝 놀랐어.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헌법재판 이제 회고하면서 뭐 몇십 년 회고 이런 거 쓰잖아요. 그러면 그걸 누가 쓰셨냐면 허영 교수님이 쓰셨어. 헌법재판 뭐 50년 해고인가 40년 해고인가 몇 년 해고 뭐 이런 게 있어요. 논문 같은 건데 보면. 근데 그건 이제 제일 유명한 교수님 허영 교수님 썼지.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해. 얘기를 해. 그 중요한 판례를 쫙 설명해. 우리나라 헌법 헌재 판례 역사를 설명하면서 막 하면서 이 얘기를 해. 그건 뭐야겠죠? 교수들 간에 다 안다는 거지. 근데 저 기출 문제는 변별력이 없어. 중요한 판례야. 그럼 몰래 이제는 이제 이걸 내는 거야. 이게 아니라 이거다. 라는 게 대법원 판례다. 그럼 애들이 이거로 맞출 수도 있어요. 이 신헌법이 아니라 현행헌법이죠? 이렇게 맞출 수도 있고, 이거로 또 맞출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약간 변별력을 더 주는 거예요. 그래서 변별력을 준다는 게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기출문제를 왜 공부해야 되냐? 무엇을 어떻게 공부할 것이? 무엇을 공부해야 이거 공부해야지. 긴급조치 판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판례. 왜 출제를 계속해요? 출제를 지금 기출문제 분석해 보면 아마 긴급조치가 나온 이후로 출제가 꽤 많이 됐다고 숫자로. 중요하니까 출제하겠지 뭐 논문을 쓰고. 그런데 이게 뭐 그렇다고 해서 또 앞으로 안 내느냐? 근데 이게 너무 심심해 이건. 이것도 냈어. 수험생들이 바보가 아니야. 이거 누가 틀려 이젠. 틀리게 만들려면 이제 이거지 뭐. 응? 그게 이제 사실 학원 강사 할 일이야 되겠죠. 학원 가서 뭐 돈 받고 뭐 하는 일이야. 이거 해줘야지. 그러니까 내가 모여서 다 내놨어 이런 문제 유형을. 응? 그래서 이게 대법원 판례 입장이다. 뭐 수험생들이 또 이제 헤매는 거지 뭐 조금. 이건 헌재 입장이에요. 그래서 같은 점, 공통점, 다른 점. 여기다가 긴급조치에 대해서 헌재와 대법원. 그나저나 뭐 이 판례, 헌재 판례죠. 뭐 할 당시? 재판할 당시다. 뭐가 아니라 긴급조치 발령 시점이 아니라 처분 시설에 가까운 발령 시점이 아니라 재판 시점이다. 재판 시의 현행헌법이다. 기본 원리, 헌법의 사유 권리라든지 법치적 원리죠.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헌법을 해석하는 기준이 되겠죠. 헌법 다른 조항을 해석할 때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권 제한하는 법률을 판단할 때 기준이 되는 거죠. 다만 동그라미죠. 맨날 시험에 나와. 한 100번은 나왔을 거야. 그렇죠? 기출문제로 따지면. 과장 아니야 진짜. 구체적 기본권을 도출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구체적 기본권을 도출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뭐가? 원리가. 사회적 권리로부터 사회적 기본권이 도출되느냐? 안 된다. 예를 들면 안 된다. 없다. 헌법 조항 간에 조화롭게 해석하자. 법 간의 신분 보장 규정과 정령 규정을 조화롭게 해석하자. 그렇죠? 조화롭게 해석해야죠. 그렇죠? 제1줄도 한번 봐보세요. 우리는 헌법 규정 사이 우열관계, 헌법 규정의 유연성 판단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런 것도 있죠? 우열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앞에 아까 29조 2항과 11조 간에 있어서 우열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유연성 판단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 헌법의 정년 규정도 헌법 조항이고 정년을 법률로 정한다. 105조 4항. 그 다음에 신분보장 규정 106조 간에서 충돌하는 면이 있단 말이죠.
충돌하는 면이 있죠. 신분 보장하려면 정년을 안 두는 게 최고지 뭐. 저 미국처럼 죽을 때까지 종신. 미국 대법관들 언제예요 정년이? 없어. 죽을 때까지 종신제야 미국 대법관들. 80세 노인들도 아직까지 살아있어 재판에. 그러면 신분이 보장돼 대통령 눈치를 안 보지. 뭐 나 죽을 때까지 하는데 내가 너랑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되는데 이게 저 정년제가 되면 골치 아프단 말이죠. 왜냐면 일반 법관은 옛날에 63세, 지금 65세. 대법관 돼야만 몇이? 70세. 내가 이제 쫄려. 지금 65세 돼가지고 지금 나가야 돼. 대법관으로 나를 해주면, 나 이제 70까지 하는데, 뭐 대통령 눈치도 보고 말이야. 그죠? 이럴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정년제가 이제 법관의 신분 보장을 한 취지랑 서로 충돌하는 면이 있지만, 헌법 정안의 이계 질서가, 회록상의 차등까지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양자를 어떻게 할까? 조화롭게 해서 가자. 당연하죠. 조화롭게 해서 가자. 뭐 이런 얘기 있죠. 그렇죠? 합헌적 법률 해석. 자, 이제 수험생들한테 좀 이제 어려운 내용 중에 하나, 제일 처음에는 중요한 내용이기도 하고 어려운 내용인데, 자, 이게 합헌적 법률 해석이 뭐냐? 일단 이거는 개념을 좀 정확하게 하시는 게 좋아요. 네? 뭐에 대한 얘기냐? 법률에 대한 얘기입니다. 지금 법률 A라는 법률이 있어요. 자, A라는 법률이 있습니다. 이 법률이 있는데 이게 어느 때를 전제로 하냐면 다의적 의미를 가져야 돼. 다의적 1, 2. 법의 해석을 통해 법률 해석. 이 법률 해석을 해보니까 1의 의미도 가질 수도 있고 2의 의미도 가질 수 있다 하겠죠. 네? 다의적이죠. 여러 가지 의미. 일의적이 아니라 다의적.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 하나는 괜찮아. 헌법상. 합헌이야. 두 번째는 유언이야. 이 해당 법률이 하나의 법률 조항이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이게 1로 해석하면 헌법에 부합돼. 2로 해석하면 헌법에 부합되지 않아. 이때 이 법률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이 법률을 여기에 부합되도록 헌법에 부합되도록 해석해야 한다. 이게 합헌적 법률 해석이. 법률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때 하나 이상은 합헌, 하나 이상은 유언이야. 그때 어떻게 해석해야죠? 헌법에 부합되도록. 1로 해석하자고요. 2로 해석하지 말고 1로 해석해야 한다 하겠죠. 합헌적 법률 해석. 무슨 해석이? 합헌적 무슨 해석? 법률을 해석할 때 기준입니다. 법률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에 대한 얘기야. 헌법 해석이 아니에요. 계속 나와요. 헌법 해석의 지침이다. 헌법 해석의 지침이다. 아니, 법률 해석의 지침입니다. 법률 해석의 지침이다. 법률이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을 때 헌법에 부합되도록 해석하죠. 왜? 헌법이 최고법이니까. 상위법이니까. 당연한 거죠. 상위법이기 때문에. 근데 전제가 뭐예요? 여러 가지 의미. 그 다음에 어휘의 테두리 내에서 해석이 가능해야 돼. 해석이 안 돼, 함부로. 달나라 해석하는 거야. 지 혼자 말도 안 되는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 조항을. 누구도 그렇게 해석 안 해요. 법관들도 그렇고, 뭐, 검사도 그렇고, 공무원들도 그렇고, 해석한 적 없는데 지 혼자 이렇게 해석해서 유언이라고 주장하거나 이렇게 해석하지 않으면 넌센스고. 그래서 법의 해석이 정상적인 법의 의미 테두리 내에서 해석이 되는데 그게 다의적이야. 그럴 때 합헌적으로 해석하자. 이게 한정합헌이에요. 나중에 보면. 헌재의 여기 한정위원 결정이죠. 이 해당 법조항을 1로 해석하면 합헌이다. 그 1로 해석하면 합헌이죠. 2로 해석하면 위헌이다. 그래서 한정위원과 한정합헌이 합헌적 법률 해석에 따른 헌재의 결정 유형이에요. 법을 1로 해석하면 합헌이다. 2로 해석하면 위헌이다. 이게 한정합헌, 한정위헌. 한정해서 합헌. 말고 한정한다는 한 쓰잖아요. 이 법률을 한정하는 거야, 1로. 1로 한정해서 이렇게 해석해라, 이게. 이렇게 해석하면 합헌. 한정해서 2로 해석하면 위헌. 이렇게 해석하지 말라는 게 깔려 있는 거죠. 본질적으로는 같아요. 뭐가 한정과 한정합헌이 본질적으로는 2로 해석하지 말고 1로 해석하자는 얘기지. 근데 본질적인 차이는 없다. 본질적인 차이는 없는 결정이죠. 결정형이다. 이게 합헌적 법률에 따른 결정형이죠. 현재도 하고 있죠. 자, 합헌적 법률에서 28페이지 아래쪽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할 때를 전제로 합니다. 그죠? 그 다음 2번 제목 법률 해석의 지침이다. 동그라미. 헌법 해석이 아니라 우측 연역 미국에서 출발해서 독일과 우리나라 영향을 줬다. 옛날에 많이 냈던 건데 요새 잘 안 내지만 혹시 모르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세요. 미국에서 출발 독일 우리나라.
그 다음에 네 번째, 합헌적 법률에서는 사법 동그라미, 적국주의 X, 소극주의와 친하다. 나중에 보기 전 사법 적국주의라는 것은 예? 이 사법부가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거예요. 입법부나 행정부에 대해서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심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적국주의, 소극주의, 얘네들을 존중하는 거예요. 입법부, 사법부가 입법부나 행정부를 존중하는 거예요. 존중한다. 이게 소극주의야. 사법부가 소극주의 역할을 많이 한다. 뭐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헌재가 대법원과 헌재가 나서가지고 국회나 대통령한테 나를 따르라. 왜 우리가 헌법에 대한 최고 권한을 갖고 있어 나를 따르라. 이러면 이게 쟤네들 뭐 선거를 통해서 당선된 것도 아니고 말이야. 헌재 재판관들이 뭐 우리나라 공동체를 지네가 1차적으로 이끌어 가면 되겠어요? 안 되지. 국민들이 통제를 못해 헌재는. 왜? 선거가 없잖아. 대통령 그래도 국회의원은 뭐 말도 안 듣지만 그래도 선거라는 것도 이거 좀 국민들이 얘기하면 좀 쫄기도 하고 막 다음 선거도 걱정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래서 너무 또 사법부가 이게 나를 따르라 이것도 별로 바람직하지 않아. 소극주의죠. 사법부는 소극적 역할만 해야 한다. 그럼 입법부에 대한 존중이죠. 행정부, 대통령에 대한 존중이죠. 그랑 친하다. 뭐가? 합헌적 법률에서는 사법 소극주의와 친하다. 사법 소극주의와 친하다. 그래서 소극주의와 친하다는 게 뒤가 보면 나오죠. 자, 30페이지 위에서 2번 봐보세요. 제목 봐보세요. 입법권에 대한 존중. 존중한다는 거예요. 사법부가 헌재가. 그 국회 존중하는 거예요. 이거 누가 만들었어요? 국회가. 이거 존중한다. 그래서 위헌 부분이 부분적으로 있죠. 2로 해석하면 위헌이죠. 그렇다 하더라도 입법부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1로 해석해서 또 2로 해석하지 않고 효력을 유지시켜 주는 거예요. 이 법률을 존속시켜 주는 취지가 있단 말이죠. 뭐가? 합헌적 법률에서 위헌인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입법부를 존중하기 위해서 합헌적 법률 해석에서 효력을 존속시킨다. 그래서 사법부가 입법부를 존중하는 취지죠. 이 때문에 사법 뭐랑 관련이 있다? 합헌적 법률 해석은 소극주의 0, 적극주의 X. 객관식으로 미리 주의하고 있으면 되겠죠. 자, 5번 합헌적 법률과 규범통제의 관계. 합헌적 법률은 지금 설명드렸던 거고 규범통제는요. 위헌법률 심판이나 명령규칙심사 107조. 쉽게 하면 위헌법률 심판을 떠올리면 돼. 규범통제. 107조 1항 2항. 이 대표적 조항이죠. 헌법. 규범통제. 규범 간에 서열이 있단 말이죠. 헌법. 통제하는 거지. 법률. 명령. 대통령 통제하는 거지. 규범 다 규범 아니에요? 규범 위아래가 있잖아요. 너 위헌, 너 위헌 위법. 이 규범 통제야. 그래서 최종적인 목적이 뭐예요? 헌법의 최고 규범성을 확보한다. 규범 통제의 최종적인 목적은 헌법에 반하는 애들을 제거하는 거예요. 효력을 제거하거나 적용을 제거하거나. 그러면서 헌법의 최고 규범성을 확보한다. 그러면 이제 규범 통제는 어떤 게 제일 완빵이에요? 헌법의 최고 규범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얘를 제거하려면 위헌 결정이 완빵이지 뭐. 효력 상실, 너 아웃. 그죠? 제일 완빵 아니에요 규범 통제. 제일 확실한 게 뭐예요? 법률 아웃시키는 거야. 효력 상실시키는 거야. 이건데 얘는 주저주저 하는 거지. 합헌인 것도 있고 위헌인 것도 있고. 이거 효력 상실시키. 이게 합헌적 법률에서. 그래서 법률을 존속시켜준다. 입법부 존중. 이거는 입법부 존중이 아니라 헌법의 최고 규범성 확보. 위헌. 법률 위헌. 야, 이거 누가 만들었어? 위헌. 규범 통제. 합헌적 법률에서 위헌인 것도 있고 합헌인 것도 있는데 합헌인 거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하지 뭐. 법률을 존속시켜준다. 합헌적 법률에서. 규범 통제, 위헌, 효력 상실. 그래서 서로 긴장관계 있어요. 양자가. 그래서 이게 합헌적 법률 해석이 그 규범 통제 과정에서 이루어집니다. 헌재가 위헌법률 심판할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정합헌, 한정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규범 통제 과정에서 이루어지지만 이걸 너무 남용하면 합헌적 법률을 확대해서 이게 해석을 해버리면 위헌 결정 내릴 것을 효력을 유지시켜버리는. 위헌 결정을 내려서 규범 통제가 강화될 수가 있는데 자꾸 위헌 결정 안 내려요. 주저주저 하면서 효력을 존속시켜줘. 그러면 규범 통제를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 합헌적 법률 해석은 규범 통제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은 맞아요. 그렇지만 규범 통제를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 너무 남용하지 마라. 근데
또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공무원이 돼요. 이 법률을 적용하는 이제 행정부 공무원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또는 법관이라든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법관이다라든지 그때 1은 합헌인데 2는 위헌이야. 그러면 뭐에 따라 재판해야 돼요? 법률을 2로 해석하고 재판해야 돼? 아닌 것 같죠? 1로 해석하고 재판해야지. 그래서 합헌적 법률의 해석은 꼭 헌재만 하는 건 아니다. 꼭 헌재만 하는 게 아니라 저 행정부 공무원도 할 수 있고 일반 사법부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꼭 규범통제 과정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뭐가? 합헌적 법률 해석이. 합헌적 법률 해석이. 그 얘기가 지금 5번 얘기. 5번 규범통제 과정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규범통제를 약화시킬 우려도 있다. 2번 얘기죠. 5번에 29페이지. 자, 이게 아래 판례. 얘네들은 문구를 디테일하게 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번 읽어줘야 돼.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냥 읽고 지나가야 할 판례가 있는 거고 그냥 구경하다가 아까 헌법을 해석할 때 사회 불안정을 완화시켜주는 불안을 제거하는 식으로 헌법을 해석해야 한다. 아름답지 뭐. 헌법이 서로 충돌할 때 조화롭게 해석하자. 좋아. 이런 건 뭐예요? 그냥 읽고 지나가는 거야. 근데 이런 판례는 29페이지 읽고 지나가다가 그냥 제대로 뒤통수 맞는 거지. 얘네들은 뭐야? 읽고 지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분석을 해서 준비하고 있어야 돼. 분석을 해서. 분석을 정확하게 해서 이러면 0, 이러면 X.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자,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봐보세요. 일반론적으로 일반 법률의 해석 적용과 그 토대를 한 위헌적인 심사 기능을 나누어 전자는 법원이, 후자는 헌재가 중심적으로 판단한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봐보세요. 이 사법권 101조이랑 사법권이라는 건요. 법권. 법을 관장하는 거죠. 법을. 관장한다는 의미죠. 관장한다. 법을 관장한다는 사법부죠. 이 법을 관장한다면 법의 의미를 해석해서 적용하는 역할을 일반 법원이 하는 거예요. 이게 일반 법원이 101조 헌법 101조 1항. 사법권은 법원이 갖죠. 2항. 최고인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법률에 대한 해석 적용권을 갖게 되죠. 그래서 법률의 해석 적용권에 대한 최종적인 권한은 법원이 가져요. 해석 권한은 애를 간다. 근데 이 법률이 위헌이냐는 헌재가 갖는 거예요. 이 법률이 위헌이냐는 헌재가 갖는 거예요. 헌법재판권. 법률 해석 적용권은 일반 법원이 갖고, 그 다음에 이 법률의 위헌 여부는 헌재가 한다. 이게 첫 번째 강조체 내용입니다. 자, 29페이지 일반 법률의 해석 적용과 그를 토대로 한 위헌 여부 심사 기능을 나누어 전자는 법원이, 후자는 헌재가 각각 중심적으로 담당하다. 이건 일반적으로 맞는 얘기야. 근데 그 다음에 약간 삑사리 얘기가 나와. 약간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이것도 조심해야 돼. 뒷것도. 예? 그렇지만 헌재는 법원이 일반 법률의 해석 적용을 충실히 수행한다는 전제를 하에서 합헌적 법률 해석 적용 요청에 의하여 위헌심사의 관점이 법률 해석에 바로 투입되는 경우 아닌 한 먼저 나서지는 말아라. 일반 법률 해석. 근데 규범통제 과정에서 이게 통제할 수 있다는 겁니다. 헌재가 법률 해석을. 무슨 얘기냐 봐보세요. 그래, 이 법률이 1이냐 2냐는 해석의 문제죠. 1이냐 2냐 해석의 문제가 일반론적으로 법원이 알아서 할 문제고 헌재는 이 법률이 위헌인지를 판단해 주는데 근데 이 법률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게 위헌이냐 이렇게 해석하면 합헌이고 이렇게 하면 위헌이잖아요. 이거는 누구도 갖는다? 누가 갖는다? 헌재가 갖는다는 얘기야. 그래서 헌재가 아까 이게 누가 한정합헌 한정연을 누가 한다고 그랬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헌법재판소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이 판례 뒤에 이런 얘기 있어요. 내가 어제 모의고사 내놨구나. 어제 모의고사로 애들이 시험을 쳤는데 그러면 이 법률을 1위로 해석하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 충고가 가능하냐. 이게 이제 결론이에요. 사실은. 나중에 배우겠지만 법률을 2위로 해석하면 위헌이라는 것을 헌법자마다 가져갈 수 있느냐. 이게 법원이 할 일 아니냐. 법에 대한 해석 권한이니까. 야, 분명히 그랬죠? 법에 대한 해석 권한은 법원이 갖고 법률의 위헌 여부는 헌재가 갖는다. 여기 좋죠? 여기까지 괜찮죠? 그런데 그러면 법의 해석의 문제 아니냐. 2로 해석하면 위헌이라는 것은 법에 대한 해석의 문제니까 이거 법원이 갖지 왜 헌재한테 오느냐. 그러면 뭐뭐라 해석하면 위헌이라는 한정연 청구는 부적법하다. 라는 게 옛날 헌재 입장인데 판례가 변경돼.
가능하다. 라고 하면서 하는 얘기가, 예? 이 법에 해석된 부분이 헌법 위반되는 여부는 헌재가 갖는다. 그래서 뭐뭐라고 해석하는 한 이원이라는 한정이원을 구하는 청구는 헌법소원이 원칙적으로 가능하다라고 판례가 변경돼 버렸어요. 이런 것들은 좀 더 어려운 내용인 거예요. 자, 다시 한번. 그러니까 간단해. 일단은 법에 대한 해석은요, 법원이 갖는 게 맞아요. 법을 해석해서 재판하게 돼 있걸랑. 그다음에 이게 위헌이냐 이 법률이. 그건 헌재가 갖는 거지. 근데 이것도 이게 법 해석의 문제일 수가 있어요. 법이 지금 두 가지 해석이 될 수도 아닙니까? 1과 2로 해석이 될 수 있을 때 1로 해석하면 합헌, 2로 해석하면 위헌이라는 거죠. 그럼 이거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이거 한정이나 한정과 법률에 대한 헌법재판소가. 그래서 헌재가 법률 해석을 하고 해석이 가능할 때 이게 위헌이냐는 헌재가 가질 수가 있다는, 규범통제 과정에서 법을 해석하고 그다음에 법률이 위헌이냐는 헌재가 가질 수가 있다. 그래서 그건 가능한 거겠죠. 그래서 아래서 세 번째 줄로 보세요. 합헌적 법률 해석 요청에 의하여 위헌신의 관점이 법률 해석에 바로 투입되는 경우라면 헌재가 할 수 있고, 그렇지 않다라면 일반 법률 해석 적용을 위해서 헌재가 가급적 상가하라. 못한다는 게 아니라 1차적으로 이게는 일반적인 법률 해석은 법원이 갖지만, 만약이라도 이게 규범통제가 위헌 여부가 문제가 돼서 규범통제로 올라오면 헌재도 법률을 해석해놓고 위헌 여부를 심리할 수 있다. 법률을 해석해놓고 위헌 여부를 심리할 수가 있다는 게 헌재 입장이에요. 그 뒤로 이어져. 자, 1174페이지로 가보세요. 1174페이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다 이해가 안 되더라도 잠깐 들어보실 수밖에 없는 거 또 할 테니까 이때 가서 자꾸 들어보셔가지고, 그죠? 익숙해지는 거죠. 그 9번이에요. 1174페이지 9번. 한정현 청구의 적법성하는 종래의 선례를 변경하여 원칙적으로 한정현 청구가 적법하다고 결정한 사례죠. 제가 어제 이걸 가지고 케이스로 문제를 시켰는데, 그래가지고 어제 시험을 봤는데 많이 틀리더라고. 법률의 의미는 개별 구체화된 법률 해석에서 확인되는 것이므로 법률과 법률의 해석을 구분할 수 없고, 재판에 전제가 된 법률의 규범 통계에서 해석에서 구체화된 법률의 의미와 내용이 헌법적 통계로서 헌재의 고유는 아니고, 헌법 합치적 법률 해석의 원칙상 합헌적 법률 해석의 용어예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합헌적 법률 해석을 헌재는 헌법 합치적 법률 해석, 헌법에 합치되는 식으로 법률을 해석하자. 헌법 합치적 법률 해석의 원칙상 법률적 유연성이 있는 부분에 한정하여 이원 결정하는 것은 입법권에 대한 자체와 존중으로서 당연히 불가피한 결론이므로, 아까 입법권에 대한 존중에 기초하고 있다겠죠. 합헌적 법률 해석의 논거가. 그래서 사법 소극제와 관련이 있다고 그랬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한정현을 구하는 한정현 청구는 원칙적으로 적법하다고 봐야 한다. 가능하다겠죠. 가능하다. 그래서 법률에 대한 해석 권한이 그 법원에 있는 게 맞지만 1차적으로 헌재도 규범통제 과정에서는 뭐뭐라고 해석하면 위헌이라는 청구가 오면 법률을 2로 해석할 수 있는지 보고, 법률 2로 해석이 가능한지 보고, 2로 해석 가능한 다음에 이 법률 의미가 있단 말이지. 2로 해석될 수가 있어요, 법률이. 그러면 이 법률에 대한 위헌 심사를 헌재가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법이 2로 해석이 가능하다 이게 보니까, 그러면 법의 의미를 2로 해석한 다음에 위헌 여부를 심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뭐라고 해석하는 한 위헌이라는 한정위헌 청구는 가능하다. 한정위헌 청구는 가능하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은요, 이게 다 문제화 시켜줘야 돼, 선생님. 여러분들이 뭐 듣고도 뭐 대충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문제로 어떻게 표현되느냐, 틀리게 어떻게 바꿔놓느냐, 그 문제를 풀어봐야 돼. 그러면 이제 쉬워져요. 모든 걸 다 이게 이론적으로 접근하려면 한정이 없어요. 어렵다. 그래서 문제로 접근하는 게 더 편할 수도 있어요. 객관식은.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이게 문제화 시켜놨어요. 엄청나게 문제화 시켜놨다. 뭐 하는 일이 이거야, 순전히. 순전히 내 할 일 문제 만드는 사람. 나는 내 역할이 그냥 문제 만드는 사람이 내 머릿속에 박혀 있어요. 문제 만드는 게 내 직업이야. 물론 좋은 문제 만들어 노력을 해야겠죠. 쓰레기 같은 문제 만들지 말고. 물론 쓰레기 같은 문제를 가끔 만들어. 사람이 뭐 완전하나. 아이고, 이제 완전하지 못해요. 다 부족하지. 그래서 쓰레기 같은 문제를 만들지만 대체적으로 우리나라의 최고 퀄리티 문제를 나는 자주 해요.
뭐 변호사 시험 문제도 훨씬 더 내 문제가 낫다. 그건 내가 잡으래. 어떤 시험보다 내 문제가 더 내가 신경을 많이 쓰면 좋은 문제 나와요, 진짜. 예술품이 나온다, 진짜. 만들어 놓고도 뿌듯해. 뭐해서 이게 누구도 못한 문제를 내가 드디어 만들었구나. 이건 성취감이 좀 있는 사람이. 이런 또라이가 이 세상에 필요한 거야. 또라이들이. 또라이들이 천대받아서 문제겠지. 연예인들이 환영받죠. 요새 와서는 강사도 연예인화 돼야 돼. 연예인을 좋아한다, 수험생들이. 뭐든 이제 연예인이야, 뭐. 노래를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연예인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노래 잘하는 가수가 떠요? 아니야. 연예인적인 기질이 있는 애들이 또 내가 보면은, 저기 노래야. 노래도 못하고. 그 노래 잘하는 가수는 묻혀야. 어디 가보면. 묻혀 있어요. 그래가지고 소수 팬들만 있지, 없어. 근데 그거는 이제 즐기는 거라 괜찮다, 나는 봐요. 즐기는 거에서 연예인, 뭐 농담도 잘하고, 거기서 유재석의 노래가 오히려 뜨더라고. 유재석이 노래를 그렇게 가수 잘하진 않잖아. 사랑의 재개발. 사랑의 재개발. 근데 그게 진짜 유재석 씨가 가수처럼 노래를 잘하진 않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게 뜨잖아. 그런 데서 잘 팔려, 돈도 벌어. 그래서 진짜 가서 목 터지면서 연습하고 피 터지고 연습하는 애들은 관심이 없어. TV에도 안 나가 아무도 몰라. 그게 이제 비극이야. 유재석을 비난한 게 아니라 근데 그거는 이제 오락이니까 그래도 좀 나아. 근데 이거는 뭐예요? 오락이 아닙니다. 우리 여러분 인생을 결정하는 당락을 결정하는 오락이 아니야. 학교가 불합격을 결정하고 인생을 결정하는 문제라서 다른 관점에서 접근해 줘야 돼. 너무 선생이 연예인화 되는 게 좋지 않아요. 강사들이 다 성형수술하고 여자분들도 그런다고 하더라고. 그게 성형수술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게 너무 기준이 되는 것도 풍조가 아름답지는 않은 거야. 그러니까 성형수술 할 시간에 문제를 만들어야 되는데. 성형수술 하면 좀 이게 수술실에도 들어가야 되고, 몇 달 쉬어야 되고, 그래. 그게 꼭 아름답지는 않은 거예요. 모든 세상이, 방향이. 그게 그게 그런 사람도 있어야 돼. 나 같은 또라이도 있어야 되고. 근데 아래로 내려가면 괜찮아, 연예인화. 중고등학교 선생님들 여자 선생님들 왜 이렇게 미인들이 많아. 광고 나오면 코스 나오잖아. 이거 미인들 뭐야, 이거 연예인이야? 진짜 연예인이야, 그죠? 가슴도 드러내고 좀 심한 거 아닌가, 좀. 선생님도 눈을 어디다 두라고 가슴을 저렇게 내는 선생님도 있잖아, 보면. 깜짝 놀라잖아. 근데 그 아래로 내려가면 그런 거고. 올라가는 시험 그러면 안 된다, 최소한. 9급 내가 이해한다겠지. 변호사 시험이든 7급 시험이든 이쪽 고시 시험에서는 그러면 안 돼, 사실은. 또라이들이 좀 많아야 돼. 또라이들이 많아야 돼. 내 생각 고시 시험은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또라이들이 필요해요. 또라이들이. 다 필요 없어. 힘 없어. 성형이야. 그냥 살고 나는 문제 만들래. 이런 사람들이 더 필요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지금은 연예인이라도 내가 강사 시장을 보면서도 이거 진짜 어떻게 되려고 했죠. 문제 하나 못 만들어, 선생들이. 문제 하나 제대로 못 만드는 거야. 문제 만드는데 희열을 못 느껴. 우리가 생각하면 문제 만드는 희열이 돼. 이거야. 머리 아픈 게 싹 달라져, 진짜. 인생이 집사람하고 싸운 거, 애가 속생긴 거 하다가 문제 하나 쫙 나오잖아. 그러면 아싸, 이래요. 그게 힐링이 돼요. 몰라서 그러지. 그게 만드는 거야. 그게 또라이지, 정신병자지. 왜 문제 만드는 거 좋아해? 미친놈도 아니고. 애가 속생기는데, 이 자식아. 애 수학 문제 하나 더 풀게 만들고 그랬어야지, 말이야. 그죠? 왜 지 문제 만들고 있어? 세상은 그러니까 또라이도 필요한 거야. 다 있어야 돼요. 나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또라이도 있어야 되고, 연예인도 있어야 되고, 다 있어야 돼, 사실은. 근데 이게 이쪽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렇지 않다. 시험의 난도가 높은 시험일수록 그렇게 하면 솔직히 힘들어져, 자기 인생이. 그래서 여러분들 빡세게 그냥 공부를 하셔야 돼. 그게 최고 좋다. 그래서 이런 판례는 좀 빡세게 해줘야 돼. 그래서 법에 대한 해석 권한은 1차적으로 법원이 갖는다. 그 다음에 법률의 여부는 헌재가 갖는다. 이게 나눠져 있지만 헌재가 그래서 1차로 나서서 가급적 개입을 안 하는 게 좋지만, 이 말이죠. 좋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법률의 한정위원이 청구되면 어떻게 할 거냐. 법을 해석해서 헌재가 해석해서 이로 해석이 되네. 위원이야. 이렇게 할 수가 있다. 그래서 한정위원 청구도 가능하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나서라는 게 아름답지는 않다. 왜?
원론적으로 누구가 갖는 거예요? 원론적으로 법에 대한 해석 권한은? 법원이 얘기했잖아. 헌재도 인정했잖아. 헌재가 제가 썼잖아. 원론적으로 1차적인 해석 권한은 사법부가 갖는다. 일반 법원이 갖는다. 그렇지만 그래서 1차적으로 자꾸 헌재가 나서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 법률 해석에 대해서. 그렇지만 이 법률이 이로 해석이 될 수가 있어. 법관이 계속 이로 해석해. 그래서 재판을 해. 그래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당해. 이로 해석해서. 근데 헌재가 보니까 이런 가능성이 있어. 그래서 이로 해석해서 어떤 놈이 헌법소원을 청구했어. 뭐 헌재로서는 이 법률을 이로 해석한 다음에 이 이혼 여부를 심리할 수가 있는 거 아니냐. 한정인을 구하는 청구 오케이 가능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지금. 그죠? 이건 좀 더 디테일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더 준비를 잘해야 한다. 이게 당락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문제들이 당락에 영향을 미친다. 어중간하면 이거 틀려버리거든. 뒤통수 당하는 거야. 그 다음에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기출에서는 다 옳긴 했어요. 지금까지는. 그렇지만 옳긴 했다는 틀게 낼 가능성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계속 내고 있어. 이 선지를 가지고 내보면. 기출문제를 보면. 근데 이제 그게 말씀드렸잖아요. 기출문제 근처에서 내요. 기출문제를 왜 냈겠어? 바보라서? 중요하니까 낸 거예요. 출제자들이. 그러니까 앞으로도 뭐가 나온다? 기출문제 중심으로 나왔죠. 옆에 동네 애들이. 이제는 틀리게 낼 수도 있는 거예요. 계속 옳게 냈다 하면 옆에 딱 치면서 딱 틀리게 내면은 기존 문제랑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찾아내서 빨리 맞춰야 돼요. 근데 수험생이 시험장에서 알겠지만 아리랑 볼도 힘들다. 이게 아리랑 볼도 뭐야 160km 나온 줄 알고 막 160km 빨리 던져라. 뭐야 이것이 이럴 수가 있걸라. 그렇기 때문에 시험장에 처음 이걸 보지 않도록 해야지. 틀린 선지가 이 선지가 어떻게 틀리게 나올 수 있느냐. 내가 어제 만들어 놨다. 어제 모의고사 테스트 해봤어. 역시 많이 틀리더라고. 여기 준비를 시켜줘야 돼. 수험생들. 그게 우리가 할 일이. 근데 사실 강의했던 강사들이 할 일이라고 생각을 자기들 했던 거예요. 신림동 왜? 수험생들의 올바른 인풋 요구사항. 학랑에도 요구사항. 뭐 인간성이 좋아라. 이런 요구 안 해, 애들이. 항상 인간성이 좋아. 필요 없어, 이씨. 인간성 필요 없어, 이씨. 항랑이 인간성 개차반도 괜찮아. 대신 문제나 제도 내줘라. 너한테 바라는 게. 항랑이 너한테 야, 우리가 돈 주잖아. 너 문제 똑바로 아이씨. 이게 올바른 계약을 나는 생각을 해요. 학원 계약은 정확한 게 있어요. 수험생은 돈 내고, 강사는 좋은 문제 만들어준다. 이 계약의 내용이 사실은. 아니? 여러분이 나한테 바라는 인간성이? 나 인간성 좋으면 좋을까? 그게 무슨 상관이냐. 그걸 요구하지 않았던 거예요. 사실 애들은 참 내가 그래서 걔네들한테 고맙게 생각해. 나이를 먹으니까. 나 그때는 내가 이 세상에 제일 똑똑하기 때문에 내가 돈을 번다고 생각했어. 30대 초반 때. 30대 초반 때 뭐 신림동 싹쓸이 하다 보니까 이게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야. 내가 진짜 똑똑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당연히 돈 벌어야지. 내 강의 듣고 이 자식들 말이야. 이 생각을 했던 거야. 30대 초반 때 진짜 내 머릿속에 내 신림동 싹쓸이하면서 돈 엄청 벌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내가 정말 똑똑하잖아. 내가 돈 벌어 당연하지. 근데 내가 나이를 먹을수록 진짜 죄를 많이 졌다 생각이 들어. 그게 아닌 거예요. 그 수험생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문제를 이렇게 만들고 똑똑해질 수 있었던 거야. 진짜. 수험생들이 나한테 원하는 게 얼굴 이쁜 거 있으면 성형수술하러 갔겠지. 그다음 고운 말 바른 말 쓰고 착한 이미지 유재석 같은 착한 이미지를 마스크를 만들어 가지고 말이야 착한 이미지 만들어 가지고 했겠지. 근데 사실 애들은 그걸 원하지 않더라고 나한테. 인간성이 개차반이든 뭐 얼굴이 못생겼든 막말하든 상관없이 야 문제나 똑바로 만들어. 올바른 계약을 했던 거야. 그래서 내가 문제를 만드는 훈련을 그때 했던 거야. 그게 내게 최고의 자산이 된 거야. 나이를 먹어보니까 이게 수험생의 수준이 강사의 수준을 결정하는구나. 내 생각이 참 많이 들어. 진짜 이 강사의 수준을 누가 결정하냐면 수험생들이 결정해. 그 당시 사시 애들이 똑똑했던 거예요. IMF가 터지니까 정말 똑똑한 애들이 다 모인 거예요. 일자리는 없지. 사시 3만 명에 행시도 한 2만 몇 명. 외시까지 합치면 3만 명. 한 6만 명이 여기 모이는 신림동에 우리나라 최고 똑똑 역사적으로. 지금의 행시 몇 명이야? 일행 8천 명. 뭐야 이씨. 사실 없어지고 말이야. 그 당시요. 사법시는 3만 명이 넘었어요. 그 다음에 행시도 2만 몇 명이었고 외시도 3천 명이 넘었고 합치면 6만 명이었어요. 고시라는 게. 수험생이. 그게 우리나라의 세계 명문대들 숫자 생각해 보세요. 6만 명이 있잖아요. 사시나 행시나 고시 공부를 했던 거야. 우리 역사상 IMF 터지고 바로 98년, 99년, 2000년 초반에.
그때가 고시 전생. 아, 그 이것들이 또 모여가지고 맨날 문제 만들어 하고 말이야. 좋은 문제 안 만들면 수강을 안 해버려. 아이씨, 좋은 문제 안 만들어도 수강을 안 해버려. 그죠? 그러니까 할 일이 문제 만드는 거지. 그때 이 노랑니 같은 그게 아니더만. 연예인을 원하는 거야, 노랑니 애들. 내가 노랑니 가끔 가서 그다음 가서 보면 연예인을 원해. 좋은 말 해주고. 합격 안 되려도 합격한다고 거짓말 쳐줘야 돼. 아, 너 가능성 있어. 내가 보니까 헌법 3점 맞고 무슨, 이거, 속으로, 아유, 니 같은 놈이 합격, 아유, 근데 합격한다고 했죠. 유재석처럼 좋은 말 했죠. 아, 합격할 수 있다고.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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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팬 여러분 화이팅, 화이팅. 이렇게 해줘야 돼. 그럼 애들이 막, 고맙습니다, 선생님. 감사해요. 막 이래. 애들이 막, 인간성 좋다고 막 댓글, 좋은 댓글 막 나게. 사실서는 없었던 분위기예요. 내가 갔더니 적응을 못 하겠더라고, 애들을. 그래서 내가 상담할 때, 야, 너 올해는 안 돼. 너 지금 내 문제 풀어봐. 30점이야? 야, 내 문제 지금 하나 틀린 애도 있어. 걔들이 합격하지. 네가 어떻게 합격하냐? 너 내년이나 되지. 올해는 안 돼. 너 공부하고 패턴 다 바꿔야 돼. 그럼 나 무시한다고. 너 왜 무시하나? 사법시험 애들은 그런 생각 안 한 거야. 그래? 너 나 무시했어? 나 그러면 밤 까고 잠 안 자, 잠 안 자. 잠 안 자 공부해, 걔들을. 내가 뭐라고 하면, 야, 그딴 식으로 공부해. 네가 어떻게 합격하냐, 지금 사시나 고시가 장난이냐, 그러면 애들이 잠을 안 자버려. 몇 달간 잠 안 자고 와, 진짜. 그리고 점수 맞아 나한테 항의하러 와. 그게 올바른 수업이야. 그럴 제보가 있어요. 그렇게 하려면, 맨날 뭐 욕하면 뭐하기 댓글로 욕하고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자기를 보여줘야 돼. 내가 맨날 애들한테 막, 야, 다 그렇게 하지 말고 점수로 보여줘라, 나한테. 너 인간성이든 너의 실력이든 너의 지적 능력이든 이런 걸 나한테 설득하지 말고 OMR 카드 저기 밖에 OMR 카드 있잖아. 점수표로 나한테 보여줘라. 그게 유일한 방법이다. 너랑 나랑 할 수 있는 얘기. 다른 얘기는 할 얘기 아니다. 그게 냉철한 거예요. 사실 이 수험이라는 OMR 카드는요. 매우 냉철한 겁니다. 참 인생 망쳐요. 사실에도 인생 망치는 엄청 많이 바꿀라. 똑똑한데 인생 망치는 애들 까불고 돌아다니다. 그래서 이게 좀 생각을 잘 해보셔야 돼요. 해보셔야 되고, 어려운 문제도 자꾸 풀어보셔야 되고, 좋은 문제 많이 풀어보셔야 돼요. 그래야 빨리 합격합니다. 진짜 이거 정신 딱 차리셔야 돼요. 합헌적 법률에서 규범 통치. 제도의 목적. 지금 잘 설명했죠? 근데 해석 기능 바꾸는 거 조심해 보세요. 고전티가 문제지만 조심해 주시고. 합헌적 법률에서 헌법은 해석의 기준이다. 야, 일로 해석해야 돼? 이해 안 돼? 해석의 기준. 교문통계 너 위원이야. 저축규칙. 너 위원이야. 너 법률위원이야. 심사기준 저축규칙으로 기능한다. 뭐가? 헌법이. 합헌적 법률에서는 뭐로 기능한다? 해석의 기준, 해석규칙으로 기능한다. 야, 이게 일로 해석해야 돼. 좀 점잖지. 헌법이 좀 점잖해. 근데 교문통지는 살벌한 거야. 너 위원 씨. 저축규칙. 감히 나를 건드려? 너 이씨 아웃. 저축규칙 심사기준으로 작용한다면 차이가 있다. 크로스로 낼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기본통계는 우리나라 헌법 107조 1항, 107조 2항, 111조 등에 있는데 합헌적 법률 해석에 명시적 규정이 없다. 법률을 헌법에 부합되도록 해석하라 라는 조문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근데 하고 있다겠죠. 그럼 헌법이 최고 규범이다 보니까 하고는 있다라는 겁니다. 차이점. 뒤 가시면 근거 왜 하느냐? 법질서의 통일성. 자,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어요, 법률을? 통일성이 깨지지. 이로 해석하면. 헌법은 일로만 허용하는데 이로 해석하면은 법질서의 통일성이 깨지잖아. 그래서 일로 해석해라. 법질서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법 누가 만들었어요? 국회, 입법부. 입법부가 민족 정당성이 커요? 그렇지. 민족 정당성의 기준은 선거. 국민들이 주는 겁니다. 민주적 정당성은 누가 주는 거예요? 국민들이. 선거로. 근데 전체 재판관은 선거했어요? 국회는 그 선거했잖아. 민족 정당의 큰 입법부를 존중해야 한다. 헌재가. 헌법재판소는 민족 정당의 큰 입법부를 존중해야 한다. 그럼 이거 누가 만들었어? 입법부가. 그래서 이 법률 효력을 존속시켜 주려고 노력은 해줘야 한다. 약간 이원적인 부분이 있더라도 그냥 아웃시키지 말고 어느 정도 법의 효력을 존속시켜주는 노력을 최대한 하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합헌적 법률이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래서 법질서의 통일성 유지, 입법부의 존중, 권력 분립 정신. 그 다음에 합헌성 추정. 야, 법률이 오늘 시행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이나 우리 같은 사람이 그 법률, 위원이야, 나 안 지켜. 나 준수 안 해.
아, 나 무시할래. 이런 사람 별로 없죠. 일단은 아예 그래. 법률이 있으니까 지켜야겠다. 아, 좀 나한테 안 맞는 건데. 보통 이런단 말이죠. 그래 여기에 따라 개인 간에 또는 국가와 국민 간에 수많은 권리 의무, 법률 관계 형성이 돼요. 근데 갑자기 오늘 나와서 위헌 결정 내리면 여기에 기초한 여러 가지 법률 관계가 다 아웃돼 버려. 소멸되거나 없어지거나 제거되거나 이러면 법적 혼란이 발생해. 법적 혼란이 발생해. 그렇기 때문에 법적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합헌적인 부분은 살려줘라. 유연적인 부분만 제거하면 되는 거지. 예를 들면 정말 우리가 장기가 있다 수술하는데 이게 폐가 좀 이게 문제가 있어. 폐를 다 잘라낸다는데 간을 다 잘라내면 어떻게 살아? 종양이 있는 쪽만 좀 이렇게 제거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의사가 그죠? 수술할 때 피타다겠죠. 아, 이것만 제거하면 되지. 무슨 다 아웃시키냐? 그럼 죽지 그러다가. 그래서 법적 혼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합헌적인 부분이 있다라면 합헌적으로 법의 효력을 존속시켜주도록 사법부는 또는 헌재는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그게 뭐예요? 합헌성 추정, 법적 안정성. 합헌성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법적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서 합헌적으로 법률을 해석하자. 조약. 자, 미국과 우리나라 간에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든 무슨 조약을 체결했어요? 그러면 그걸 시행하기 위한 법률도 있어요. 또는 조약도 있고. 조약도 이원법률 심판에 대상이 됩니다. 나중에 보면 헌법소원이나 조약도. 근데 조약이나 조약을 시행하기 위한 법률이 심판 대상이 됐을 때 우리나라에서 위헌 결정 내려. 그럼 조약이나 법률 효력이 상실되겠죠, 우리나라에서? 그럼 미국이 뭐라고 하겠어, 우리나라한테? 야, 우리는 지금 잘 시행하고 있는데 니네 나라에서 위헌 결정해가지고 법의를 상실시키면 국가 간의 신뢰가 깨져가지고 다음부터 니네 나라 조약 체결 안 해. 이런단 말이죠. 그래서 국가 간의 신뢰 보호 차원에서 국가 간의 신의 차원에서라도 조약이나 조약을 시행하기 위한 법이 위헌적인 부분이 있다 손치더라도 합헌적인 부분이 있다라면 합헌적으로 조약을 해석해서 조약의 효력을 존속시켜주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것이 네 번째, 그죠? 네 번째, 그죠? 자, 그럼 합헌적 법률의 논거, 법질서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입법부 존중, 그 다음에 권력 분립 정신 같은 얘기예요. 그 다음에 합헌성 추정, 법적 간의 신뢰부, 국가 간의 신의, 국가 간의 신의라든 긴장, 회피 차원에서 합헌적 법률이 필요하다. 근데 이게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상방구적 입법기술, 상방구적 입법기술이 근거는 아니죠. 그죠? 합헌적 근거가 아니다. 그죠? 그 다음에 조약도 합헌적 법률 해석의 대상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조약도 합헌적 법률 해석, 법률은 아니지만 합헌적 법률 해석의 대상이 될 수가 있다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합헌적 법률 한계. 그럼 법률 해석의 한계니까 또 법률이 그런 의미가 없는데 그걸 억지로 일로 해석하면 안 된단 말이죠. 처음부터 법률이 숫자야, 숫자. 예를 들면 국가용자, 가족, 가산점 10%. 국가용자 가족 가산점 10% 조항이 옛날에 있었죠. 근데 이거에 지금 현재 몇 %죠? 가족 기본적으로 5%죠. 10%는 위헌이야. 5%는 뭐 아직 합헌이란 판례는 없지만 maybe 합헌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거를 5%로 해석하는 하면 합헌이다. 한정 합헌. 10%를 해석하면 위헌이다. 한정 위헌. 이런 결정을 헌재가 안 했어요. 못해. 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 법률이 5와의 10으로 해석이 될 수 있어요. 다의적으로. 근데 이 10%를 법정에 10으로 써져 있었어요. 5로 해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해서 법의 문헌이 10으로 돼 있는데.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률 의미가 다의적일 때만 하나. 이의적일 때. 이의적이지 10이 어떻게 5로 해석이 돼. 이의적일 때는 합헌적 법률 해석이 안 돼요. 그래서 헌재가 불합치 결정해서 법 개정해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건 안 된다. 이런 건 안 된다. 이게 합헌적 법률 해석의 한계야. 헌재가 법률을 합헌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법의 문의적 의미까지 넘어. 이 문의적 의미가 10인데 어떻게 5로 해석해요? 그럼 입법권 행사하는 거야. 이 10% 누가 만든 거예요? 국가기관 중에. 이 법률 누가 만들어? 국가기관 애호법. 국회. 그럼 헌재가 5로 해석하겠어 나는. 이러면 헌재가 입법권을 뺏어오는 거예요. 헌재가 국회가 갖는 입법권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 내가 입법할래. 난 5%를 해석할래. 아니야 3으로 할래 나는. 그럼 입법을 헌재가 하는 거지. 그럼 입법권 침해지.
국회가 입법권을 갖기 때문에 예? 예? 헌재가 법률을 해석함에 있어서 법률의 해석의 범위니까 가능한 범위 내에서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지. 그렇게 해석할 수도 없는데 지가 나와서 해석한다는 것은 입법권 침해야. 그래서 합헌적 범위의 한계가 나온다 이 말이죠. 그게 3번 얘기 말했죠. 한계 의미. 2번 구체 합헌적 범위의 한계. 그 저기 나오네. 그 해석은 법의 문구, 목적에 따른 한계가 있다. 그것이 당연하지. 그걸 뭐라고 하죠? 교과서적으로 제일 밑에 법 목적적 한계, 우측. 법 의미적 한계에 반하면 안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우측. 또 이것도 있을 수가 있다는 거야, 이게. 헌법이 이거 도저히 용납을 못해. 이건 용납을 못해. 헌법이 이걸 용납을 못해. 10%를. 근데 이걸 확장 해석하는 거예요. 확장해서 헌법 32조항을 확장 해석해서 국가 경제적 가족의 근거가 있다. 헌법 32조 6항이 가산점 조항의 근거죠. 근데 그 국가 용자는 단어는 있는데 국가 경제적 가족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정확한 용어가 국가 용자, 상위 군경 및 전몰 군경의 유가족. 전몰 군경 유가족. 국가 유공자 이렇게 써져 있어요. 유공자. 그다음에 상위 군경, 전몰 군경의 유가족. 유가족. 뭐 가족은 어디로만 해석이 되냐면 전몰 군경의 가족에 한정되는 거예요. 사망해야 돼. 전투라든 훈련 과정에서 군이나 경찰이 사망하면 그 유가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한테는 가산점을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유공자도 있죠. 응? 국가 유공자가 뭐 다 전몰 군경만 유공자가 되는 거 아니죠? 올남전에 갔다가 살아오신 분도 있잖아. 공세우 살아오신 분도 국가 유공자지. 근데 전몰 군경은 아니지, 그치? 살아서 돌아오셨으니까. 그 가족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가족으로 해석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콧말을 찍었으니까 법에서, 헌법에서. 근데 억지로 이게 했죠. 국가경제 가족에 대한 근거다.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헌법에 근거 있기 때문에 10% 괜찮다. 이렇게 옛날에 해석했었어요, 헌재가. 그러다가 판례가 변경돼. 야, 그건 아니다. 보니까 국가경자 본인, 그 다음에 가족은 전몰 군경만, 군경의 가족만. 유가족 아니에요. 그냥 가족도 아니고. 남아 있는 가족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죽어야 돼. 미안한 얘기지만. 그 유가족이란 말이 성립하는 거지. 근데 국가경제 유가족 이런 표현을 안 한단 말이지. 근데 전몰 유가족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죠. 그러면 누구냐? 가족은 전몰 군경에 한정되는 거다. 나머지 국가경자 가족은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럼 근거 없는 거예요, 10%. 그 때문에 이건 안 돼.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억지로 해석한 다음에 헌법을 이걸 합헌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걸 2번 우측. 헌법 수용적 한계를 벗어나서 헌법을 해석하지 마라. 헌법이 허용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서 헌법을 해석하면 주객이 전도되는 거야. 법률을 상위법인 헌법에 맞춰서 해석해야지. 이걸 살려주기 위해서 이 법률을 살려주기 위해 헌법을 그냥 확장 해석하는 거야. 지나치게. 주객이 전도되는 거야. 어느 게 상위법인데 헌법이. 헌법이 상위법인데 상위법에 하위법을 맞춰서 해석해야지. 상위법을 하위법에 어거지로 맞춰가지고 헌법을 해석하면 주객이 전도되는 거죠. 그래서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2번이죠. 판례. 필요적 보호 과목. 잠깐 쉬고 하겠습니다.